사실은 평화하면 분단 뭐 이런 얘기를 다루는 시간일 텐데 저는 마음의 평화니까 마음의 평화를 해치는 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분단도 있고요. 제가 그 주제는 분단 트라우마라는 주제로 많이 다뤘고 오늘은 분단이 아닌 한국 사회가 우리 마음의 평화를 해치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마음이 평화롭지 않으시다. 어떠세요? 평화롭습니까? 평화롭지 않습니까? 평화 못해요? 왜? 극도로 불안하십니까? 네. 딱 나왔어요. 한국인들이 마음이 평화롭지 못한 가장 큰 이유는 불안이 너무 심각하다. 극도로 아까 불안하시다 그랬는데 한국 사회를 저는 불안에 점령당한 사회라고 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심각할 정도로 불안 수준이 높다. 다들 불안하다. 불안하면 평화로울 수가 없죠, 마음이. 자, 그러면 우리 한국인들이 원래부터 이렇게 오래전부터 불안했었는지 아니면 이 불안이 심해진 것이 비교적 최근의 일인지 뭐 그런 걸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혹시? 예를 들면 60, 70년대 한국인과 오늘날의 한국인을 비교해 보면 누가 더 불안할 것 같습니까? 오늘날이 더 불안한 것 같죠, 이상하게도. 여러분들이 추측하는 바가 사실이라는 것은 사실 연구에 의해서 밝혀졌어요. 여러 연구들에 의하면 서구 사회의 경우에는 40여 년 전부터 불안 수준이 급격하게 치솟습니다. 한국은 30년 전부터, 90년대. 자, 그러면 40년 전, 서구 사회 40년 전이면 80년대 아니겠습니까? 80년대 하면 누가 떠올라요? 미국의 레이건하고 영국의 대처. 두 사람 하면 또 뭐가 떠올라요? 신자유주의가 떠오르죠. 두 사람이 80년대에 등장해서 신자유주의라는 걸 떠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때는 뭐 자유가 들어가니까 혹시나 좋은 건가 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텐데 뭐 사실은 그게 지구촌에 엄청난 재앙을 몰아왔죠. 근데 자, 80년에 레이건과 대처가 신자유주의를 떠들면서 서구 사회는 80년대부터 신자유주의 체제로 전환되기 시작합니다. 한국은 언제부터 신자유주의로 본격 전환됐을까요? 를 전환 시기. 네, 90년대입니다. 사실 그 단초를 뗀 것은 김영삼이에요. 김영삼이가 신자유주의를 한국에 도입하기 위해서 세계화를 떠듭니다. 그래서 그 당시 광고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당신의 경쟁 상대는 누구, 뭐 이따위 광고가 나오기 시작했던 공익 광고가 나오던 때입니다. 그 세계화가 사실은 신자유주의를 전파하기 위한 하나의 이데올로기였고요. IMF 경제위기가 터지자 한국의 신자유주의가 본격적으로 강요되죠. 그러면서 한국도 신자유주의 체제로 90년대부터 넘어갑니다. 자, 그러면 불안 수준이 급격하게 치솟았던 시기와 신자유주의 체제로의 전환이 일치하지 않습니까? 그럼 두 가지 간의 관계가 있다고 의심하는 것은 당연하죠. 서구나 한국이나. 네,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불안해진 것은 뭐 개개인들의 잘못이 아니라 뭐 잘못 먹었거나 뭐 잘못 살아서가 아니라 신자유주의 체제로의 전환이 가져온 결과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불안하면 어떤 것이 불안하냐? 자, 여러분들은 뭐가 제일 불안해요? 지금 당장 돈이 없는 거예요. 아, 그렇지, 돈 없어요. 자, 돈 없으면 왜 불안하죠? 당장 여기 오지 못합니다. 오지 못한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사회생활을 못하겠죠. 돈이 없으면. 생존이 불가능하죠. 한국 사회에선. 그러니까 돈이 한국인에게 의미하는 것은 생존입니다. 돈이 없으면 죽잖아요. 또 가장이 돈을 못 벌면 가족 전체가 길거리에 나앉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끊임없는 생존 불안에 시달립니다. 즉 먹고 사는 문제와 관련된 걱정들을 하면서 산다는 것이죠. 다음 달에는 아이들 사교육비를 어떻게 해야 되나, 뭐 집값이 뛰는데 집은 어떻게 하지, 노후에 어떻게 살아가지, 이런 등등의 걱정, 이게 다 이제 생존 불안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생존 불안이라는 얘기를 하면 어떤 분들은 교사나 공무원은 생존 불안이 없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퇴직 이후가 문제죠. 네? 퇴직 이후. 퇴직 이후. 교사나 공무원들이 없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그거예요. 월급이 잘 나오고 직장이 안정적이고 또 퇴임 이후에 연금도 있지 않냐,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생존 불안이 없다 그러는데, 자, 이런 거 한번 가정해 보시죠. 학교 교감이 윤석열 같은 놈이 왔어요. 교감으로. 선생님들 엄청 괴롭혀요. 막 욕도 하고 막 때리고 술도 먹이고 강제로.
자, 그러면 원래는 선생님들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교감한테 항의하고 싸워야죠. 근데 대부분 싸웁니까, 항의하고? 그렇죠, 참죠. 왜냐하면 말씀하신 대로 그럼 잘리니까. 잘리는 걸 왜 무서워하죠? 밥줄이 끊긴 그렇죠. 밥줄이 끊기니까. 자, 이게 생존불안 아니에요? 생존불안은 불의에 맞서 싸워서 내가 설사 직장에서 잘려도 죽지 않는다고 믿음이 있을 때, 그런 믿음이 있을 때 생존불안이 없는 거예요. 근데 잘리면 끝이다. 잘리면 당장 밥을 굶을 수 있다. 생존불안이 있는 겁니다. 교사 공무원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처럼 사회보장제도, 사회안전망이 취약한 사회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거의 다 생존불안이 있다고 보시면 틀림없습니다. 뭐 이런 어떤 사회보장제도가 취약한 사회에서는 부자들도 생존불안이 있다는 연구들이 많이 있어요. 이재용도 아마 있을 수 있습니다. 마음속으로는. 잘못해서 삼성 확 망하면 나 거지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불안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 웬만한 사람들 다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세대별로 보면 생존불안이 특별히 심한 세대는 어느 세대일까요? 아무래도 젊은 세대 아니겠습니까? 좀 40대, 50대 이런 사람들은 이미 취업을 해서 직장도 가지고 있고 이런 분들, 자산도 좀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생존불안이 조금 덜한데 20대 청년들의 최대 고민거리, 불안은 바로 생존불안이라고 할 수 있겠죠. 취직이 일단 안 되고요. 뭐 불황이 너무 심하고 이러다 보니까 한국 청년들이 겪는 생존불안은 뭐 역대 최대다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 있겠고, 요즘에는 생존불안을 겪는 세대가 점점 내려가서 초등학생까지 내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만 해도 보니까 나이대를 보니까 좀 있으신데 자, 초등학교 1학년 때 생존불안 겪으면서 고생하셨던 분들 있어요? 마음고생하셨던 분들? 저는 12살 때 제가 제대로 취직을 못할 거라는 불안. 몇 살이세요 지금? 34살. 그러니까 34살은 예외. 지금 여기 나머지 계신 분들 생각해보면 30대 없으시죠? 있어요 혹시? 자, 50대 이런 분들, 40대 50대 이런 분들 초등학교 1학년 때 나중에 어떻게 하면 밥 먹고 살 수 있지? 이런 걱정하신 적 있어요? 없죠. 그냥 놀았죠. 아무 생각 없이 신나게. 요즘에 초등학교 1학년 아이들은 걱정할까요 안 할까요? 엄청 걱정합니다. 아까 12살 얘기했는데 지금은 초등학생들 걱정합니다. 초등학생 대화 중에 상당수가 그거예요. 나중에 뭐 하면 먹고 살 수 있을 것 같다. 어느 게 유망하대더라. 그래서 생존 불안이 지금 초등학교까지 내려갔어요. 세대별로. 심각하죠. 그걸 겪으면서 젊은이가 된 거예요. 지금 젊은이들은. 자, 이런 게 오늘날 현재 한국 사회의 심각한 생존 불안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생존 불안 말고 또 하나 우리를 괴롭히는 것은 한국 사회에서 돈이 없으면 굶어 죽을 수 있다는 두려움도 있지만 또 어떤 두려움이 있을까요? 그렇죠. 무시당한다. 업신여김 당한다. 인간 대접 못 받는다. 이런 두려움이 있죠. 한국 사회는 사람의 가치를 뭘 기준으로 평가하는 사회일까요? 돈으로 합니다. 오늘은 진짜 모범생 오셔가지고 제가 이 물어보는 질문이 팍팍 나온다 지금. 강의의 속도가 엄청 빨라요. 젊으니까 속도가 엄청 빠릅니다. 자, 돈으로 사람을 평가하는 사회예요. 냉정하게 말하면 현실이 그렇지 않았으면 좋겠지만 현실은 그렇습니다. 자, 예를 들자면 뭐 저하고 이재용하고 누가 사회적 가치가 더 높을까요? 인간적으로? 저 원래 객관적으로는 접니다. 처음으로 틀린 답을 하셨는데 객관적으로는 제가 높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가치라는 것은 사회에 얼마나 기여를 많이 하느냐에서 결정됩니다. 제가 이재용보다 기여를 더 많이 한다고 봅니다. 이재용은 지금 삼성 말아먹고 있잖아요. 좀 있으면 망할 거예요, 삼성. 자, 그런 점에서 객관적으로 보면 제가 가치가 높은데 요 앞에 거리에 나가요. 저하고 이재용 회장하고 사람들이 누구한테 달려들까요? 저는 아무도 몰라요. 이재용한테 막 달려들어 사진 찍고 뭐 사인 받고. 왜? 돈이 많으니까. 한국 사회는 돈 많은 사람을 높게 평가하는 사회다. 너무 명확하죠. 자, 그런 사회, 다시 말하면 돈에 의해서 인간의 가치가 결정되고 존중이 결정되는 사회다. 그럼 돈이 없는 사람은 무슨 대접을 받겠느냐? 업신여김, 무시, 경멸, 차별.
이런 걸 겪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국은 부자들은 돈 욕심이 원래 없어야 되지 않습니까? 생존 불안만 있는 사회라면 어느 정도 돈을 벌어서 이제 생존 걱정을 안 한다 내가. 그러면 돈 욕심 좀 내려놔도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보시면 어떻습니까? 돈 있는 사람들 돈 욕심 없습니까? 더하죠. 우리 흔히 하는 말로 있는 놈들이 더한다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은 왜 돈을 더 벌려고 그럴까요? 먹고 사는 문제 해결은 되고 있는데 바로 돈이 존중을 좌우하기 때문이에요. 돈을 많이 벌면 벌수록 더 존중받고 벌지 못하면 못할수록 무시당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돈을 더 벌어서 서열 상승을 하려고 합니다. 이게 오늘날의 한국 사회의 존중 불안이다. 그래서 한국인들은 돈을 벌지 못하면 아 이거 생활이 안 된다. 굶어 죽을 수도 있다라는 생존 불안에 시달리고 또 적당히 어느 정도 벌어도 이 정도 갖고는 사람 대접 못 받는다. 무시당할 수 있다라는 존중 불안에 시달리게 됩니다. 이 두 가지 불안이 오늘날 한국인들을 괴롭히는 가장 큰 불안이다. 물론 이외에도 요즘에 이제 전쟁 불안이니 뭐니 그런 것도 많지만 일단 그건 빼고 윤석열 등장 이전부터 있던 불안입니다. 이거는. 자, 이 두 가지 불안이 지난 40여 년간 엄청난 수준으로 치솟았다는 거 아니에요. 심해졌다는 거 아닙니까? 이 두 가지가. 왜 그럴까 하는 걸 한번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도대체 90년대에 신자유주의가 우리한테 뭘 강요했기 때문에 이렇게 불안수준이 치솟았을까? 90년대부터 한국은 오징어 게임의 본 단계, 본격 단계, 레벨이 올라가는 단계에 접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오징어 게임이라는 드라마 혹시 보셨습니까? 보신 분들이 많죠. 뭐 간단하게 얘기하면 453명이 참가해서 예? 456이에요? 나 여태까지 강의 다니면서 다 453이라 했는데 아무도 정정을 안 해줬어요. 그러면 아무도 안 보는데 본 척을 한 걸까요? 아니면 굳이 지적을 안 한 걸까요? 아 그냥 넘어간 것 같아요. 456이에요? 확실하죠? 젊으니까 맞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오늘부터 바꾸겠습니다. 456명으로. 그게 결정적으로 중요한 건 아닌데 어쨌든 456명이 참여해서 서로 시합을 해요. 뭐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시합을 합니다. 최종적으로 한 명만 살아남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살아남은 사람이 1인당 1억씩 배당되어 있는 상금을 다 합친 456억을 받게 되죠. 그리고 나머지는 다 죽습니다. 그런 게임. 자, 오징어 게임이라는 드라마를 이제 신자유주의 축소판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오징어 게임은 한국 사회에서 이미 시작됐어요. 자본주의 사회가 시작되면서 오징어 게임은 시작된 겁니다. 다만 오징어 게임의 단계가 바뀝니다. 신자유주의 때. 자, 무슨 얘기냐면 80년대까지의 오징어 게임은 주로 이런 게임, 줄다리기 시합 같은 거예요. 줄다리기 시합하면 어떤 경쟁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집단 경쟁이죠. 집단 간 경쟁. 팀을 짜서 하는. 예를 들면 여기 반 딱 갈라가지고 두 팀으로 나눠서 줄다리기 시합하는 거예요. 자, 줄다리기 시합을 할 때 사람들은 어떠하냐? 자기가 소속된 팀이 있죠. 즉 자기가 소속된 공동체가 있어요. 그러면 사랑하고 위해줄 동료나 이웃이 있는 거죠. 또 연대하고 단결할 대상들도 있는 거죠. 그렇게까지 외롭지 않겠죠. 자, 이게 80년대까지의 한국 사회다. 집단 간 경쟁을 하는 사회라고 할 수 있어요. 이걸 이제 규칙으로 자본주의가 운영된 겁니다. 그런데 90년대를 거치면서 이 게임이 더 높은 단계로 올라갑니다. 구슬치기 시합으로. 이 장면 잘 안 보이실 텐데 구슬치기 시합을 마을 곳곳에서 두 명씩 짝지어서 구슬치기 시합을 하는 거예요. 1대1 경쟁을 합니다. 자, 이거는 집단 간 경쟁이 아니라 개인 간 경쟁이죠. 개인 간 경쟁을 합니다. 개인 간 경쟁을 하는 시절로 접어듭니다. 이렇게 되면 내가 소속된 팀 없죠. 공동체가 없어요. 내가 소속된. 그리고 사랑하고 위해줄 이웃이 있어요? 동료나? 없습니다. 또 단결과 연대의 대상도 없죠. 완벽하게 홀로 고립되죠. 그 상태에서 살아남기 위해 이웃들과 싸움을 해야 되는 상황이 직면합니다. 이게 90년대 일이다라고 보실 수 있어요. 한국 사회에서 이것을 촉진하기 위해서 갖가지 제도가 도입되기 시작하는데 대표적인 게 비정규직 제도고요. 80년대까지 비정규직이라는 게 없었죠.
비정규직 제도를 통해서 노동자들을 갈라놓고 또 정규직 비정규직 사이에서도 개인 간 경쟁을 강화하기 위해서 성과급 제도가 도입되고 업무 평가제, 직무 평가제가 도입되고 대학 같은 경우에는 절대 평가제에서 상대 평가제로 전환되고 등등 개인 간 경쟁을 강화할 수 있는 것을 엄청나게 도입합니다. 싸움을 붙이려고 개인 간에. 그러니까 규칙을 바꾸는 거예요. 자, 오늘부터 줄다리기 시합 그만하시고 아무나 한 명씩 붙잡고 1대1로 구슬치기를 하십시오. 살아남은 사람은 또 살아남은 사람하고 한 명이 최종 승자 나올 때까지. 이런 걸 뭐라 그러느냐? 승자독식 게임이라고 그러죠. 개인 간 경쟁에 기초한 승자독식 게임. 근데 문제는 살아남은 최고종 1인이 다 가져가요. 456억을. 나머지는 못 받아요. 이 드라마에서는 죽는 거로 나오는데 현실에서는 거의 이제 생계비도 안 되는 돈을 받는 거로 결론 나죠. 그 대신 1등한 사람은 대박을 잡아요. 자, 이런 체제가 90년대부터 시작됐다. 새로운 식의 경쟁이 시작된 겁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여기서 나타나는 결과가 뭘까요? 인간관계가 좋아지겠습니까? 나빠지겠습니까? 당연히 나빠지겠죠. 사실 집단 간 경쟁을 할 때까지만 해도 사람들 간의 인간관계는 비교적 양호한 편입니다. 왜냐하면 최소한 자기 팀 사람들과는 사이가 어떨 것 같아요? 좋겠죠. 잘 지냅니다. 여기서도 줄다리기 같은 팀이거든요. 줄다리기 시합을 하는. 이때 사람들 보면 사이 좋아 보이죠? 실제로 그렇습니다. 드라마 안에서도 서로 잘해줍니다. 위해주고. 심지어는 뭐 누가 힘들어하면 보초도 대신 서주고 뭐 그런 모습도 찾아볼 수 있죠. 이때까지만 해도 사람들은 서로 정을 나누면서 화목하게 살 수 있어요. 그 규모가 좀 작더라도 자기 팀 안에서는. 그러니까 인간관계에서의 외로움, 고독 이것은 그렇게 심하지 않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80년대까지는. 자, 그런데 이렇게 비교적 화목했던 인간관계가 구슬치기 시합을 하면 어떻게 돼요? 이정재인데요. 이정재가 김건희 2번이나 만났죠. 네. 그건 오늘의 주제와 상관없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 드라마에서는 주인공인데 쌍용 자동차 해고 노동자로 나옵니다. 묘사가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착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첫 시합부터 끊임없이 착한 행동을 해요. 이 안에서도. 혼자 잘 먹고 잘 살려고 이러지 않고 사람들 도와주고 위해주고 화합시키고 이런 역할을 합니다. 줄다리기 시합 할 때까지만 해도 그랬어요. 그런데 구슬치기 시합을 하게 되자 자기 앞에 있는 노인을 어떻게 합니까? 속입니다. 왜? 그러자면 자기가 죽으니까. 이 노인, 뒤에 있는 노인이 누구냐 하면 이 사람이에요. 이 노인. 줄다리기 시합을 할 때 같은 팀에 있던 사이좋게 지냈던 노인이에요. 이 노인과 1대1 경쟁을 하게 되자 속여요. 노인은 죽고 이정재는 살아남죠. 그러나 마음이 아프죠? 우는 거예요. 괴로워서. 자, 이 장면은 인간관계가 파괴되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상징적인 장면이고요. 또 이 드라마에는 그런 장면도 나옵니다. 부부가 같이 참가했는데 뭐 집단 간 경쟁 게임에서는 전혀 부부애가 상하지 않습니다. 사이좋게 서로 힘을 합쳐서 게임에 참여해요. 그러나 개인 간 경쟁에 들어서서 어떻게 돼요? 그 부부애는 유지될 수 없죠. 남편과 아내가 시합을 하게 되고 남편이 이기고 아내가 죽어요. 그러자 남편은 죄책감, 죄의식을 이기지 못해 자살합니다. 그런 장면이 드라마에 나와요. 자, 이 장면도 대단한 걸 시사해 주죠. 여기 계신 분들 어때요? 부부관계 좋으세요? 아무도 대답 안 하시네. 안 좋다는 거죠. 자, 그러면 부부관계가 나쁜 이유가 내 아내나 남편의 문제가 있다라고 다들 생각하셨을 텐데 이 오징어 게임을 생각해 보면 모두 영향을 미쳤을까요? 개인 간 경쟁 체제로 바뀐 것도 영향을 줬을 것 같습니다. 네? 아닌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대표적으로 뭐냐면 80년대까지만 해도 부부관계에서 부부들이 가지고 있는 의식은 우리의식이에요. 우리라는 기준을 가지고 부부를 봐요. 90년대 넘어가기 시작하면 우리라는 기준이 아니에요. 나와 너의 거래관계라는 개념이 들어와요. 그리고 인간을 돈으로 평가하는 풍조가 부부관계에서도 침투합니다. 그래서 아내는 남편이 돈을 얼마나 많이 벌었느냐에 따라서 감정 상태가 좌우되고요. 네. 남편은 그 자기가 돈 벌어오는 거에 대해서 아내가 정당한 평가를 해주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아내에 대한 평가, 자식 교육은 잘 시키느냐, 밥값은 하느냐, 이런 걸 가지고 서로 계산을 하면 싸우게 되죠.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아내와 남편 간의 관계, 성격만 문제만으로 싸우는지 아니면 신자유주의 체제가 들어서서 개인 간 경쟁 체제가 되면서 생기는 문제는 없는지. 뭐 저는 농담으로 그런 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남편이 돈도 잘 못 벌어오는데 양말을 뒤집어 놓으면 죽여버리고 싶잖아요. 이 자식, 내가 몇 번 얘기했는데 양말 아직도 뒤집어 놔. 근데 남편이 매달 2억씩 벌어오는데 양말을 뒤집어 놔요. 태워도 괜찮다는 생각 들지 않겠어요? 뒤집어 놓든 태워도 뭐 우리 남편 훌륭해. 물론 그 남편이 실직해서 돈을 못 벌게 되면 바로 이혼이죠. 자, 이렇게 변질된 거 맞지 않냐 이거죠. 그 과정에서 부부관계도 나빠지고 연애관계도 나빠지고 인간관계 전반이 다 나빠진다라는 것이 개인 간 경쟁이 낳은 결과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 한국인들은 90년대 이 개인 간 경쟁 시대에 들어서면서 승자독식에 모두 홀로 고립돼서 외로움을 겪게 되고 고독한 사람들이 됩니다. 세상에 홀로 맞서는 사람들이 됩니다. 너무너무 살기가 힘들어지죠. 이 순간부터. 자, 그 결과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개인 간 격차가 벌어지기 시작하는데요. 80년대만 해도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소득 격차는 한 100대 한 95 정도 됐습니다. 대기업이 100만 원 받으면 중소기업은 한 95 정도. 자, 이 정도의 격차면 대기업 직장인과 중소기업 직장인은 서로를 똑같다고 생각할까요? 다르다고 생각할까요? 똑같다고 생각했죠. 5만 원 격차인데 뭐 5만 원은 친구 사이에 금방 줄 수도 있는 돈 아니에요? 자, 그러니까 서로 간에 다르다는 생각이 없어요. 똑같다는 생각을 해요. 밖에서 보는 사람들도 그냥 똑같은 직장인으로 생각해요. 그러나 오늘날에는 대기업 다니는 직장인이 100만 원 받을 때 중소기업 다니는 직장인은 한 50 정도밖에 못 받아요. 뭐 거의 2배 차이 납니다. 자, 이렇게 되면 두 직장인은 서로를 똑같다고 생각할까요? 다르다고 생각할까요? 다르다고 생각하죠. 너와 나는 레벨이 달라 이렇게 생각했죠. 밖에서 보는 사람들도 레벨이 다르다고 생각했죠. 개인 간 격차가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어느 정도로 심각할 정도로 벌어지냐. 극단적인 경우에는 요즘에 잘 나가는 연예인들은 드라마 한 편 출연할 때 얼마나 받습니까? 오늘 기사 보니까 2, 3억은 기본이랍니다. 회당 한 편당 2, 3억. 그러면 유명하지 않은 연예인은 한 편 출연할 때 얼마나 받을까요? 예? 예전에 20 받았는데 교통비 포함해서 지금도 한 비슷할 겁니다. 한 2, 30 받을 겁니다. 많이 못 받아요.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격차가 적당한 정도가 아니지 않아요? 2억대 20만 원인 것은 너무 심각한 격차 아닌가요? 이렇게 끔찍할 정도로 격차가 벌어진 것은 90년대 이후입니다. 그 전까지는 그렇지 않았어요. 연예인들이. 뭐 운동선수도 그랬고. 근데 모든 영역에서 이렇게 격차가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승자와 패자 간의 격차가 엄청난 수준으로 벌어지기 시작해요. 자,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집단 간 경쟁을 하던 시절에는 격차가 크지 않았는데 왜 개인 간 경쟁을 하게 되자 격차가 이렇게 벌어질까? 왜 그럴까요? 결국 만일에 대한 만인의 투쟁은 배틀로얄처럼 한 사람 빼고 다 죽는 게 아닐까요? 근데 어쨌든 정답은 아니에요. 그 맞는 얘기긴 한데. 자, 이렇게 생각 간단합니다. 아주 간단해요. 줄다리기 시합하는 상황이라고 보세요. 지금 두 팀에서. 집단 간 경쟁. 이긴 팀 1,000만 원 상금. 진 팀 5만 원. 자, 진 팀 어때요? 5만 원 받고 집에 가실래요? 열받지 않아요? 부당하다는 느낌 들지 않아요? 1,000대 50? 그쵸? 50이 아니라 5만 원. 그럼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싸우죠. 왜냐? 집단이 있으니까. 우리 팀이 있잖아요. 팀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야, 이게 말이 되냐? 어떻게 한 번 시합해서 쟤네는 1,000, 우리는 5만 원이야. 이건 용납할 수 없지. 그러면 동료들이 옆에서 맞아. 우리 참을 수 없지. 자, 한국인들 잘하는 거 있죠? 데모. 데모예요, 데모. 데모 할까봐 차이를 크게 벌리지 못합니다. 집단 간 경쟁에서는. 생각해 보세요. 과거에 동종업계에 있는 현대와 대우라고 해보시죠. 현대자동차가 파업을 해가지고 월급을 똑같이 200 받고 있었는데 100만 원 올렸어요. 300으로. 대우자동차 노조를 가만히 있을 것 같아요? 우리도 올려달라고 싸움합니다. 그걸 알아요, 회사도. 그래서 회사가 파업을 안 해도 비슷하게 올려줘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현대가 파업해서 월급 올리면 대우 노동자들이 좋아요, 싫어요?
좋아해요. 우리도 곧 오를 거다. 아, 실제로 동경업계가 거의 비슷했어요. 어쩔 수 없어요. 저항을 불러오니까. 집단 간 경쟁 체제에서의 격차 확대는 사회적 혼란과 저항을 낳습니다. 따라서 벌리지 못해요. 그러니까 집단 간의 격차가 크지 않은 거예요. 그럼 대우 노동자와 현대 노동자는 집단 간 경쟁 관계이긴 하지만 사이가 좋을까요, 나쁠까요? 좋죠. 똑같은 노동자라는 의식이 있어요. 쟤네가 이기면 우리도 이겨. 이런 의식이 있어요, 오히려. 이때는. 그런데 개인 간 경쟁으로 들어가면 이제 달라지는 거예요. 지금까지 두 팀으로 똘똘 뭉쳐서 집단 간 경쟁을 줄다리기 시합을 하셨는데 갑자기 개인 간 구슬치기 시합을 시켜요. 그래 놓고 여기서 살아남은 한 명한테만 1억 원, 나머지는 10,000원. 자, 부당한 것 같죠? 근데 저항할 수 있나요? 저항을 못 하죠. 왜? 이제 혼자잖아요. 집단 간 경쟁을 할 때는 우리 팀이 있었으니까. 야, 이게 말이 되냐, 이게 있는데, 머리띠 묶고 이게 있는데, 혼자서 이 시스템, 이 규칙에 어떻게 저항합니까? 뭐, 저항 못 합니다. 따라서 받아들여요. 게다가 그 승자의 상금은 너무 크잖아요. 그러니까 눈도 약간 돌아가죠? 저거 엄청난데, 내가 이겨야지. 이런 생각도 들 수 있고, 혼자서는 규칙에 저항을 못 하기 때문에 받아들여요. 그걸 이용해서 개인 간 경쟁 체제가 도입되면 격차를 계속 벌립니다. 사람들 사이에. 그래서 격차가 엄청나게 벌어지기 시작하죠. 곳곳에서. 그래서 80년대만 해도 그 딸이 사익감 될 남자를 데려오잖아요. 그럼 부모님들이 뭐 하나 그러면 직장 다닙니다. 그러면 아유 좋아 취직됐구만. 끝. 요즘엔 어때요? 직장 다닙니다. 그러면 어디? 물어보죠. 왜냐 어디냐에 따라서 엄청나게 차이가 나거든요. 옛날에는 80년대, 90년대 초까지만 해도 육체 노동자들은 특히나 그 계급의식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집단의식. 그래서 우리 노동자는 다 하나다라는 의식이 있어가지고, 너도 노동자, 아, 당신도 노동자, 그러면 막 우리는 똑같은 노동자다 이런 걸 느끼고 그랬는데, 지금은 그럴 것 같습니까? 나도 노동자고 너도 노동자 이런 의식이 있을 것 같아요? 없어요. 왜냐하면 격차 너무 많이 벌어졌어요. 대공장이냐, 중소공장이냐, 영세공장이냐. 뭐 정규직이냐 비정규직이냐 원청이냐 하청이냐에 따라서 격차가 너무 많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라는 의식이 거의 없어요. 우리라는 의식이. 제가 현대에서 일하셨던 한 노동자분한테 들은 얘기인데 80년대 현대 예를 들어 현대중공업이라 해보죠. 거기는 다 정규직이잖아요. 80년대는 비정규직이라는 게 없었으니까 다 정규직입니다. 식당에서 일하는 아줌마도 정규직. 이 빗자루질하는 청소하시는 아저씨도 정규직. 그럼 사이가 좋았을까요? 나빴을까요? 좋죠. 무시하고 그런 거 없어요. 또 식당에서 일하시는 아줌마들 때도 누님 뭐 아줌이 이러면서 뭐 사이좋게 지내고 청소하는 아저씨한테도 꼬박꼬박 인사하고 끝나면 술도 같이 먹고 그랬대요. 그러나 오늘날에는 청소하는 아줌마는 뭐예요? 아니 밥 뜨는 아줌마는 하청이야 하청. 비정규직이나 아니면은 이 청소하는 아저씨 다 비정규직입니다. 하청이나. 그리고 중요한 힘든 일, 그 하청입니다. 외주. 자, 이렇게 되면 이제 밥 먹을 때 아줌마하고 인사할까요? 안 하죠. 술자리에 청소하는 아저씨를 부를까요? 안 부르죠. 자, 노동자들도 자기들 내에서 계급이 생겨요. 서열이 생깁니다. 이게 90년대부터 벌어진 일이죠. 자, 사회가 개인 간 경쟁 체제에서 격차가 벌어지면서 개인 간 서열이 생겨나기 시작한다. 그 결과 어떻게 됐냐면 과거의 한국 사회를 단순한 위계 사회라고 한다면요. 이 3단계 정도가 있는 뭐 조선시대에 보면 양반, 평민, 천민이라는 커다란 3대 계급이 있었죠. 80년대에도 조금 크게 보면 부유층, 보통 사람들, 그 다음에 빈민층 이런 3대 계급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뭐 좀 더 자세하게 나누면 뭐 5개까지는 나눌 수 있겠고 한데 어쨌든 많지 않다는 거예요. 층이. 이게 단순한 위계사입니다. 이때는 사람들 간의 사이가 다른 층과의 사람들과의 사이는 좋지 않겠죠. 당연히. 양반이 평민을 잘해줄 리는 없죠. 존중해줄 리도 없고. 따라서 계급 간 관계는 좋지 않지만 기본적으로 같은 집단 안에 속한 사람들, 층에 속한 사람들 사이는 어떨까요? 화목한 편이에요. 아까 줄다리기 시합을 하는 그 팀 같아요. 그렇게 분위기가 좋죠. 전반적으로.
그런데 90년대를 넘어서면 이렇게 바뀝니다. 다층적 위계 사회로. 다 쪼개져 버리죠, 사람들이. 개인 단위로. 자, 이렇게 되면 우리라는 집단이 있어요? 없어요. 그죠? 그전에는 평민이라는 집단이 있었잖아요. 노동자라는 집단. 그런 게 다 사라졌죠? 층만 남습니다. 그 다음에 같은 층 사람들도 사이가 안 좋아요. 개인 간 경쟁이니까. 같은 층 사람들은 서열 상승을 위해서 싸워 이겨야 될 경쟁자일 뿐이지 더불어 같이 살아갈 이웃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철저하게 개인으로 고립돼서 층에 속해 또 사회적으로는 위계가 있어요. 서열이. 그래서 다층적 위계 사회로 전환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 불안이 어떻게 될까요? 높아질까요? 낮아질까요? 엄청나게 높아집니다. 엄청나게. 우선 생존 불안이 심각할 정도로 높아지는데요. 뭐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은 야, 옛날에 생존 불안이 심했지 지금이 심하다고 할 수 있냐. 옛날에는 보릿고개도 있었는데 진짜로 밥을 굽는 그때가 더 생존 불안이 심하지 어떻게 지금이 심하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막 이러죠. 야, 나 젊을 때는 하루에 밥 한 번씩 막 뻑뻑하고 굶었어. 근데 니네들은 지금 스팸이라도 먹지 놈들아. 젊은이들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나이 드신 분들이 있는데 그럼 젊은이들이 어떻게 공감할까요? 이 속으로 그래. 이 꼰대 새끼 막 이러네. 예. 새끼 나와요. 엄청 젊은이들 그런 거 싫어합니다. 절대로 그런 얘기 하시면 안 돼요. 너희 때가 훨씬 낫다 우리보다. 이런 얘기하면 반드시 꼰대 취급당합니다. 그리고 실제랑 맞지도 않아요. 왜 그런가? 자, 다시 말하면 그 나이 든 사람들의 얘기도 일리는 있어요. 분명히 과거보다 한국 사회는 풍요로워졌잖아요. 물질적으로. 훨씬 더 풍요로워졌어요. 그 생존 불안이 왜 더 심하냐고 얘기하냐 너희들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나름대로 옛날 사람들 입장에서는 할 수 있는 얘기이긴 합니다. 자, 그러나 왜 더 풍요로워졌는데도 불구하고 생존 불안이 더 심해졌을까요? 그 이유는 생존 불안의 성격이 바뀌었잖아요. 아까 살펴봤지만 과거의 생존 불안은 사람들하고 같이 겪는 생존 불안이에요. 그 오징어 게임으로 얘기하면 줄다리기 시합하면서 겪는 생존 불안이에요. 자, 거기서 같은 팀 사람들끼리 같이 겪는 거예요. 생존 불안을. 근데 지금의 생존 불안은 나 홀로 고립돼서 겪는 생존 불안입니다. 고립적 생존 불안. 완전하게 혼자가 돼서 겪는 거예요. 어느 게 더 견디기 어렵겠습니까? 후자예요. 당연하죠. 그죠? 공포영화잖아요. 네, 그거 공포영화죠. 맞습니다. 자, 이렇게 생각해 보셔도 될 텐데 무인도에 배가 파손돼서 난파해서 표류하러 갔는데 사람들 친한 사람 20명이 같이 갔어요. 그때의 생존 불안과 혼자 갔을 때의 생존 불안 어느 게 견디기 어려울 거예요? 혼자가 어렵죠. 똑같은 조건이라도. 그렇죠?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풍경이 나오는 건데 80년대, 70년대, 80년대 이럴 때는 그 시골에서 농사 짓다가 도시로 올라와서 취업했던 청년이 잘렸어요. 그럼 그 청년은 어디로 갈까요? 고향집 갑니다. 고향집 돌아가요. 고향집 돌아가면 어머니가 반겨주시죠. 엄마, 저 잘렸어요. 그러면 아유, 뭐 괜찮아. 이번 기회에 좀 쉬다가 내가 닭 잡아줄게. 뭐 이런 식의 이제 부모님이 계셨죠. 고향집에는. 또 고향 친구들도 술 사주고 막걸리 사주면서 힘내라고 그럽니다. 격려해줘요. 괜찮다. 이겨낼 수 있다. 그럼 얘 이제 삘 받죠? 자, 관계 속에서 같은 팀, 아까 얘기했던 줄다리기 같은 팀이에요. 그 사람들 속에서 힘을 받고 다시 서울로, 도시로 올라와서 직장 생활을 시작합니다. 이게 옛날에 젊은 층이었다면 오늘날의 젊은 세대가 도시에서 일하다가 잘리면 고향집 갈 수 있을까요? 못 가요. 왜 못 갑니까? 고향집 달려가서 엄마 저 잘렸어요. 그러면 주걱으로 맞아요. 이 시기에 너 또 잘렸어? 무슨 낯짝을 기들어와. 옆집에는 검사 됐대더라 이 새끼야. 이런 얘기 안 들으면 다행이에요. 가족관계 바뀌었다 그랬죠? 부모도 자식을 이제 뭐로 평가해요? 돈으로 평가합니다. 돈으로. 옛날엔 그러지 않았어요. 내 자식이면 직장에서 잘리든 말든 상관 안 했어요. 그러나 이제는 부모들도 돈으로 인간을 평가하는 데 길들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잘리면 싫어합니다. 남하고 비교하죠. 개인 간 경쟁 시대니까. 자, 그래서 집에 가도 한 대를 못 받아. 친구들은 별로 없는 데다가 있어봤자 잘 됐다 그러면 고소야. 우리를 버리고 도시 가서 돈 번다 그러더니 잘 됐다 쌤통이다 이 새끼. 이런 친구들만 있어요.
없든가. 못 가죠, 고향에. 그럼 그 청년은 어떻게 해요? 혼자서 취직하려고 자기소개서를 100장, 200장 쓰다가 죽어요. 그게 청년 고독사 아닙니까? 청년 고독사라는 말은 80년대에는 아예 존재하지 않았어요. 그런 현상이 없었으니까. 왜냐하면 그때 아까 얘기한 친구가 있으니까 미쳤어요 죽게. 친구들 만나면 술 사주는데. 근데 지금은 혼자예요. 취직이 안 되면 절망에 빠져서 죽는 거예요. 이게 청년 고독사죠. 그래서 청년 고독사한 청년들 집에 가보면 자기소개서 200장씩 있습니다. 200장, 300장씩. 처절하게 노력하다가 죽는 거예요. 불쌍하죠. 그러니까 제 경험을 얘기해도 제가 노동운동할 때 과거에 80년대, 90년대까지 노동운동을 했는데 돈 걱정을 해본 적이 없어요. 사실 돈을 거의 벌지 못했음에도 정 돈이 없으면 어떻게 하면 되는 줄 아세요? 친구들 소집해요. 고등학교 동창들이나 대학교 동창들 소집해. 그러면 다 나와요. 또 그때는 나와가지고 각출해. 그냥 주기도 하고 야 돈 없어 돈 좀 줘 그러면 친구들이 도와줍니다. 그땐 그랬어요. 90년대까지만 해도 초반까지만 해도. 근데 조금 지나서 신자유화가 진척되고 나부터 친구들을 나오라 그러면 나오지는 않는데 나오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정신 차려. 아직도 이 짓 하고 있냐. 딱 그 얘기 들으면서 모멸감을 줘요. 돈 안 되는 짓 한다고. 그러면 못 만나게 되죠. 그 다음부터. 진보운동을 한다는 사람들이 그때부터 상당 정도로 취약해집니다. 왜냐하면 공동체의 뒷받침이 사라지거든요. 혼자 남거든. 그러니까 생존 문제도 혼자 해결해야지 존경도 못 받아요. 그때부터는 정말 고독한 싸움을 시작했던 거죠. 그러면서 진보운동이 전반적으로 퇴조하지 않습니까? 모든 영역에서. 자, 이런 시절이 90년대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옛날 사회는 오늘날보다 훨씬 부족하고 어려웠어요. 그러나 농사가 잘 안 돼서 다들 두 끼를 먹게 되면 마을 사람들 모두 다 두 끼 먹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나 혼자 이런 고통을 겪고 있다고 생각할까요? 모두의 고통이라고 생각하겠습니까? 모두의 고통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그걸 겪는 사람들끼리 서로 위로도 해주고 뭐 하소연도 들어주고 또 어려우면 도와주고 십시일반. 내년에는 농사 잘 지어서 우리 뭐랍니까? 파티? 잔치. 그렇죠. 우리말이 생각이 안 나네. 늙어서 치매 현상이 와가지고. 자, 잔치 하자. 이러면 뭐 사람들이 희망을 갖고 두 끼 먹는 시절을 이겨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오늘날에는 내가 직장 다니다 잘리면 모두 잘렸다고 생각해요? 나만 잘렸다고 생각해요? 나만 잘렸다고 생각하죠. 이웃한테 얘기도 못해요. 누구한테 얘기할 사람도 없어요. 그 상태에서 SNS 보면 다 어떻게 해요? 다 잘 살아. 그죠? 다 잘 살아요. SNS 보면 미칠 것 같아. 막. 나만 인생이 망친 것 같아요. 그래서 젊은이들 보면은 제가 상담했던 젊은이들 100%예요. 다 그 젊은이들은 자기 혼자만 불행한 줄 알아요. 남들은 다 잘 산다고 생각해요. 여기 나가보세요. 거리에. 다 잘 사는 것 같잖아. SNS 보면 다 잘 사는 것 같잖아. 자기는 지금 직장을 못 구해가지고 몇 년째 실업자 신사란 말이에요. 그 고통을 전적으로 자기 개인의 문제를 생각하면서 끙끙 앓다가 좌절하는 것이죠. 자, 이게 견디기 훨씬 어렵다는 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생존 불안은 과거보다 지금이 훨씬 더 높다라는 겁니다. 훨씬 더 높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고립적 생존 불안이라고 제가 칭하는 새로운 형태의 생존 불안을 한국인들이 겪게 되었다. 그럼 어떤 문제가 나오느냐? 불에 저항할 수 있겠습니까? 불에 저항 못합니다. 진보운동 망했다고 제가 얘기했죠. 90년대 넘어가면서. 왜? 밥줄이 끊기거든요. 그 전까지는 이와는 달리. 예전에는 해직교사, 교사들이 보살펴줬어요. 잘리면. 근데 90년대 들어왔었던 그런 풍토가 사라져요. 그러면 뭐 종교주하다 잘리면 어떻게 돼요? 굶어 죽는 거예요. 옛날에 노동자들도 노동자가 파업하다가 하면 동료들이 책임져 줬습니다. 상당 정도. 근데 안 돼요, 그게. 손배 맞으면. 그 다음부터 노동자들은 파업하다가 손배 맞으면 자살합니다. 그게 쌍용 자동차죠. 자, 이런 시기가 되기 때문에 불의에 저항을 못해요. 고립적 생존 불안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죠. 왜냐하면 죽는데 어떻게 이깁니까, 저거를. 저걸 이겨낸단 말은 죽겠다는 얘기인데 그걸 감내할 만한 사람은 거의 없어요. 따라서 한국 사회는 불의에 저항하지 못하는 사회로 바뀝니다. 그 한국 드라마 보다 보면 그런 장면 맨날 나오지 않습니까? 뭐 직장 상사가 와서 막 갑질을 해요. 막 괴롭히고 막 욕하고. 근데 그걸 묵묵하게 그냥 참고 있어요. 네네 하면서.
그 직장 상사 간 다음에 동료가 그럽니다. 야, 너는 배알도 없냐? 어떻게 그걸 다 참고 있냐? 그러면 그 당한 사람이 쓸쓸한 표정을 짓고 이렇게 얘기하죠. 이번에 올해 우리 딸이 대학에 입학했다네. 자, 그러면 한국 사람 다 이해되잖아요. 참아야지 그래. 등록금이 얼만데. 자, 뭐 때문에 저항을 못한다 보여줍니까? 한국 드라마들이. 네, 고립적 생존 불안 때문에. 그것 때문에 답이 없는 거예요. 저항을 못하는 거예요. 잘리면 큰일 나니까. 예전에는 들이박았어요. 잘려도 동료들이 날 좀 돌봐주겠지 이런 게 있었는데 없어요 이제 그런 거. 그러니까 잘리면 끝이에요. 저항 못하게 됩니다. 이런 장면이 한국 드라마 영화에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불의한 일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해도 저항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모습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또 그런 것도 있죠. 제가 본 드라마에는 엄청 오랫동안 친하게 지냈던 친구가 있어요. 형사 2명. 근데 주인공 형사가 악당을 잡으려고 어디 건물에 들어가는데 그 절친이었던 동료 형사가 뒤에서 칼 팍 찔러요. 그러자 주인공이 황당하죠. 아니 네가 왜? 근데 그 드라마에는 그 설명이 나옵니다. 그 칼 찌른 형사 있죠? 그 형사 어머니가 병원에 호스 꽂고 누워 계십니다. 그럼 또 우리는 그래 이해는 좀 되죠. 열받지만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용납하기가 어렵지만 이해는 됩니다. 왜냐 어머니 죽게 생겼으니까. 자, 이 형사는 원래 악한 사람은 아니죠. 왜 근데 그런 나쁜 놈들의 사주를 받아서 돈을 받고 동료 형사를 칼로 찔렀을까요? 고립적 생존 문화 때문이에요. 악의 손을 잡게 되는 이유 설명이 나오죠. 거기서 한국인들은 90년대부터 악과 타협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고립적 생존 불안을 이겨낼 수 없었기 때문에. 오늘 한국을 뒤흔들고 있는 것이 검찰 독재인데요. 이 정치검찰 집단이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윤석열 집단이 역시 고립적 생존 불안을 악용해서 만들어졌습니다. 그 추미애 전 장관이 쓴 장알이라는 소설을 보면 이런 대목이 나와요. 처음에 추 전 장관하고 같이 검찰개혁을 추진했던 검찰 간부 하나가 중간에 윤석열 쪽에 가서 붙은 걸 배신하고, 그러니까 추 전 장관이 그걸 나름대로 이해하는 말을 썼어요. 뭐라고 썼느냐? 만약에 그 사람이 나 쪽에서 계속 같이 개혁을 추진했다면 이 황량한 찬바람 부는 추운 날씨에 거리에 나앉게 될 것이고 가족들이 굶게 될 것인데 그걸 이겨낼 수 있었겠나? 이런 얘기를 써놨어요. 검찰도 어떻다는 거예요? 까불면 생존불안 겪는다는 거죠. 왜냐? 윤석열 일당이 쫓아내고요. 변호사 기업도 못하게 방해하고 하면은 굶어 죽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투항하는 게 당연하다 이런 얘기예요. 자, 이걸 통해서 정치검찰 집단은 우리 편에 들어서 악인이 악한 짓을 할래? 아니면 굶어 죽을래? 그러면 웬만한 사람 다 투항합니다. 정치검찰 집단은 그렇게 해서 만드는 거예요. 진짜 나쁜 놈들 말고는. 그렇게 끌어들이는 겁니다. 자, 한국인들은 이 90년대 지나면서부터 고립적 생존 불안이 너무 심각해졌기 때문에 불의에 저항하지 못하는 인간이 되고 악의 손을 잡는 인간들이 됩니다. 다 각자는 이기주의자로 바뀝니다. 한국인들 거의 대부분이 이기주의자가 되죠. 이때부터. 어쩔 수 없어요. 살아야 되니까. 내가 나를 먼저 챙기지 않으면 죽으니까. 각자 이기주의자. 그래서 그 말이 나온 거예요. 너 아직도 그런 짓 하니? 이제 너 도와주기 싫다는 거예요. 너 같은 이타적인 행동은 이 세상에 이제 필요 없다는 거예요. 다 이기주의자가 된 세상이 됐으니까. 그걸 보여주는 이제 말이죠. 자, 이렇게 되면 인간의 질은 어떻게 됩니까? 객관적으로. 떨어지죠. 아까 얘기했지 않습니까? 인간의 가치는 공익성에 의해서 좌우된다고. 사회에 얼마나 기여하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우리는 사회에 기여하는 사람을 훌륭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개인만 챙기는 놈을 이기주의자라고 싫어하죠. 근데 모든 사람이 이기주의자가 됐다면 인간의 질은 어때요? 전반적으로 더 사회적으로 엄청 떨어지는 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정치인 하면 어떤 사람들이 떠올라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모든 걸 다 바치는 애국자가 떠올라요? 아니면 도둑놈, 사기꾼, 깡패, 멧돼지 뭐 이렇게 떠올라요? 예. 그렇죠. 후자잖아요. 예. 그리고 의사 하면 어때요? 의술을 가지고 인류를 구하기 위해서 헌신하는 숭고한 뭐 천사, 백의 천사 떠올라요? 아니면 흰 늑대 때 뭐 이제 흰 이리 뭐 이런 게 후자에 가까워요. 대학 교수 하면 어때요? 진리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정의로운 지식인이 떠올라요? 예, 어영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딱, 이 새끼 돈 벌려고 그냥 윤석열 칭찬하고. 자, 이런 사람 떠오르죠. 기자 하면 어때요?
네, 진실을 파헤치고 그런 사람 기레기 있다고 그러잖아요. 말씀하셨듯이. 왜 그렇게 됐을까요? 저한테 많은 경우 옛날에 물어봤어요. 유튜브 나가면 기레기들 왜 이러냐, 왜 저러냐, 도대체 어떻게 저런 것까지 쓸 수가 있냐, 어떻게 저런 기사를 쓰냐. 딱 한마디로 저한테 그만 물어보시라고. 쟤들 밥 먹고 살려고 그러는 거라고. 먹고 살아야지 어쩔 거냐고 쟤네들이. 저 기사를 안 쓰면 저기 붙어 있을 수가 없는데 그럼 당장 굶어 죽을 텐데 쟤네들이 어떻게 안 쓰냐. 지금 모든 사회가 그렇게 돌아가는 시스템이 돼버렸다. 기자만 뭐라 하지 마라. 다 그렇다 다. 한국에서 이제 공익적 인간을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다 사익 추구형 인간들, 자기 밥그릇만 생각하는 인간들은 넘쳐납니다. 물론 아닌 분들도 있죠. 여기 오신 분들. 여기 오신 분들만 빼고 나머지 다 이기주의자. 그러면 우리는 인간을 믿을 수 있을까요? 이런 세상에서 서로 믿을 수가 없게 되죠. 나도 이기주의자고 너도 이기주의자고 우리는 서로 그걸 잘 알고 있지. 서로 못 믿는 겁니다. 인간에 대한 불신이 엄청나게 심해지죠. 이런 것이 바로 고립적 생존 불안이 초래한 결과입니다. 당연히 불안 수준이 너무너무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 존중 불안도 특별하게 심해질 수밖에 없는데요. 자, 존중 불안이 왜 심해지냐는 제가 그 그래프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 단계에서 존중 불안은 어디에서 와요? 자기보다 윗 계급에서 오죠. 그러니까 조선시대 때 평민들은 누구한테 무시당하고 살아요? 양반이죠. 같은 평민들끼리 무시하는 일 있어요? 없어요. 존중해 줍니다. 이때는 양반을 만나야 존중 불안을 겪는 거예요. 그렇죠? 양반들을 접할 때. 평민들끼리 생활할 때는 존중 불안을 겪지 않아도 돼요. 자, 그럼 이거는 존중 불안이 만성화된다는 거예요? 아니면 어쩌다 한번 있는 회피 가능한 불안이란 얘기죠. 이게 중요한 문제인데요. 이재용 회장이 지금 여기 계신 분들 강하다고 무시하고 있거든요. 어때요? 뭐 충격 좀 받으셨어요? 오늘 밤에 잠 못 자실 것 같아요? 아무도 충격 안 받으셨죠? 왜 충격 안 받아요? 그 무시당했는데. 이거 뭘 것 같아요? 만날 일이 없잖아. 이게 엄청 중요한 거예요. 이게 의외로 심리학적으로 보더라도. 이재용 회장 만나셔요? 아침에 추리닝 입고 나갔을 때 만나요? 안 만나잖아요. 앞으로 만나실 일이 있을 것 같아요? 반경이 틀리잖아요. 안 만나죠. 이재용 집 가서 하인을 하면 존중불안 겪으실 거예요. 이재용이 계속 괴롭히니까. 근데 그럴 일만 없으면 이재용 안 만나는 한 겪지 않아도 되는 불안이에요. 그렇죠? 막연한 불안이잖아요. 근데 이런 사회로 바뀌면 이제 누가 나를 무시해요? 옆 사람이 무시하는 거예요. 옆 사람이. 이게 엄청난 변화인 거죠. 자, 이재용 회장이 여러분들 무시한 건 충격 하나도 안 받으시겠지만 고등학교 동창 모임에 가는데 동창이 날 무시했어요. 너 아직도 그러고 사니? 이런 식으로. 그건 어때요? 충격 받으세요? 안 받으세요? 엄청 받죠. 충격 받고 방금 잠이 안 오죠. 개새 죽여버린다 막 이래. 그죠? 왜? 걔는 또 만나거든요. 계속 소식도 듣게 되고. 이게 내 바운더리 안에 있다고 얘기하는데 심리학에서는 내 반경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이에요. 3단계.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무지하게 중요해요. 자, 근데 내 주변 사람들이 이제 나를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서로 경쟁 관계에 들어가면서. 개인 간 경쟁 관계에 들어가면 이겨야 되지 않습니까?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돈을 더 많이 벌든가 아니면 내가 너보다 더 잘났다는 걸 뭔가 확실하게 증명을 해야 되겠죠. 자, 이게 한국 사회에서 개인 간 관계에 침투하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내가 더 잘났어 경쟁이 시작됩니다. 내가 더 잘났어. 내가 더 잘나가 경쟁. 한국 사람들은 거의 여기에 목숨 걸고 있어요. 사람들 만나서 확인하려는 목적, 또 유일한 쾌감. 저는 이건 것 같아요. 내가 더 잘났어. 내가 더 잘나가. 왜? 그렇지 않으면 내가 졌다는 거, 경쟁에 지고 있다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 견딜 수가 없는 거죠. 그렇게 내가 더 잘 나가는 걸 증명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돈을 일단 많이 벌어야 되겠죠. 자, 근데 돈을 많이 못 벌었을 때는 또 어떻게 해야 돼요? 다른 걸 가지고 상대방을 갈궈야 되겠죠. 그래서 한국 사회에서는 돈만 가지고 사람을 갈구지도 않아요. 요즘에 또 뭘 갖고 그렇게 갈굽니까? 외모 갖고도 지랄들 하잖아요. 죄송합니다, 욕해서.
왜 그렇게 외모에 가지고 난리들이에요? 이것도 결국에는 개인 간 경쟁이 벌어지면서 돈으로 밀려 자기가. 근데 야 돈 많으면 뭐하냐 넌 얼굴이 그따위인데 이렇게 하면 자기가 약간 잘 나간다는 걸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개인 간 서열 경쟁에서 승리감을 맛보기 위해서 그런 짓을 하는 거예요. 모든 거 걸 수 있는 건 다 걸어서 상대방을 까는 거예요. 자, 이런 사회가 됐다. 개인 간 난투극이 벌어지면서 그런 사회가 된 겁니다. 근데 이것도 이 존중 불안도 사람들한테 엄청난 정신적 충격을 줄 수밖에 없어요. 이 90년대 존중 불안이 어떻게 사람들을 만들었느냐 하는 걸 잘 보여주는 드라마가 저는 응답하라 1988이라는 드라마인 것 같습니다. 저 드라마 보신 분들 있으시죠? 네, 저 드라마가 80년대 마을 공동체를 그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덕선이 아빠가 살고 있는 마을 공동체는 아까 오징어 게임으로 치면 같은 팀인 거예요. 같은 팀.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엄청 화목하게 살아요. 이 덕선이 아빠는 반지하에 살거든요. 가난해서. 근데 그 주인집 있을 거 아니에요? 세를 준. 주인집과 덕선이 아빠 집안과의 관계는 어떨까요? 집주인과 세입자 관계 아니죠.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형제보다 더 가까워요. 사이가. 너무너무 사이 좋아요. 그러니까 세입자라고 무시하는 거 전혀 없습니다.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이 마을에는 나름 그 격차가 있습니다. 그 부의 격차, 소득 격차라든가 자산 격차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을 사람들은 정말 서로를 사랑하고 위해주고 존중해주면서 살아가요. 따라서 덕선이 아빠는 이 마을에서 사는 한은 존중 불안을 느꼈을까요? 안 느꼈죠. 전혀 느끼지 않습니다. 그래서 반지하방이 어때서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에요. 그 마을에서는 그거 갖고 뭐라 하는 사람 아무도 없으니까. 무시하는 사람 하나도 없으니까. 존중해주니까. 전혀 그게 컴플렉스가 아닌 거예요. 자, 물론 밖에 나가면 그런 걸 느꼈겠지만 덕선이 아빠는 그래도 자기 팀에 돌아와서 자기 마을에 돌아와서 치유받고 행복하게 살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 덕선이 아빠도 결국에는 무너지는 장면이 이 드라마에 나오죠. 어떤 장면이냐면 이 덕선이 아빠가 아들 학교에 고등학교 다니는 아들 학교에 가거든요. 근데 아들 친구들이 지나가면서 자기 아들한테 어이 반지야 이렇게 부르고 지나가요. 놀리는 거죠. 덕선이 아빠가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엄청난 충격을 받습니다. 자,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내가 반지하 탈출을 하지 못하면 내 아들이 평생 친구들한테 저렇게 무시당하고 살겠구나. 자, 한국인한테 자식을 자기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한국인들. 내가 무시당하는 건 참아도 자식 무시당하는 건 못 참는 우리 한국인들 입장에서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또 조금만 생각을 확대하면 덕선이 아빠는 이런 생각도 했을 수 있어요. 내가 반지하 탈출을 못하면 사람 대접 못 받겠구나. 한국 사회가 그렇게 변하고 있구나. 라는 걸 절감했을 겁니다. 그래서 덕선이 아빠가 결심을 내립니다. 달리 살기로. 원래 덕선이 아빠는 진짜 그 마음이 너그럽고 착한 사람이라서 자기도 어렵게 살지만 자기보다 좀 더 어렵다고 느껴지는 사람이 있으면 기꺼이 지갑을 여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예를 들면 할머니가 껌을 팔러 오면 한 통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박스를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내한테 맨날 혼나고 그런 장면 나오거든요. 저 드라마에. 근데 이 일을 겪고 나서 술을 막 괴로워 술 마시고 있는데 할머니가 와서 껌을 사달라 그러니까 덕선이 아빠 딱 한 통만 삽니다. 옛날에 덕선이 아빠랑 다르죠. 그리고 하는 말, 할머니 앞으로는 못 팔아드려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무 가슴 아픈 장면이죠. 자, 덕선이 아빠 어떤 식으로 살기로 결심한 겁니까? 이기적으로 살겠다고 결심한 겁니다. 왜? 그 이유는 그렇게 살지 않으면 무시당하게 생겼으니까. 존중을 못 받을 것 같으니까. 그게 너무 괴로워서 두려워서. 반지하 놀림 받는 거 싫은 거예요. 한마디로. 내가 반지하 탈출을 못하면 사람들이 나를 사람 취급 안 해줄 텐데 반지하라고 놀리는데 어떻게든 이거는 모면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겠죠. 그래서 껌을 안 팔아주기로 결심한 겁니다. 우리 한국인들은 원래 이렇게 못돼 처먹었던 게 아니고요. 90년대를 거치면서 이웃을 향해 열려있던 마음의 문, 이웃을 향해 열려있던 내 지갑 다 닫은 거예요. 덕선이 아빠처럼. 왜? 존중 불안 때문에. 무시당하는 고통 너무 괴로워서 견디기 수가 없어서. 그래서 한국인들은 고립적 생존 불안과 존중 불안으로 인해서 90년대 이후에는 확고한 이기주의자로 바뀌기 시작하고 각자 도생의 시대에 적응하기 시작합니다. 한국에는 그야말로 이제 지옥도가 열리기 시작한 거죠. 이때부터. 자, 그 결과 한국 사회는 어떤 사회가 됐습니까?
학대 도미노가 벌어지는 사회가 됐습니다. 학대 도미노라는 것은 뭐냐면 저런 겁니다. 윤석열 같은 교감이에요. 네, 교감이 교사를 막 괴롭혀요. 자, 그럼 그 교사가 만약에 80년대였다. 집단간 경쟁 시대였다. 그래서 우리 팀이 있다 하면 어때요? 교장하고 싸우죠. 아니면 최소한 동료들하고 술 먹으면서 풀기라도 해요. 야, 교감이 오늘 나 괴롭혔어. 그럼 위로도 해주고 그러면 심리치료가 되죠. 근데 오늘날에는 개인간 경쟁 시대니까 저 교사는 친구들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있어도 경쟁 관계. 그러니까 자기 혼자 당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결할 길이 없죠. 그럼 누구를 괴롭혀요? 집에 가서 마누라 괴롭히는 거예요. 마누라 열받잖아요. 그럼 마누라는 또 누구를 괴롭혀요? 애 괴롭혀요. 이 새끼는 오늘 학습지 안 풀었대? 그 모쏠을 좀 맞아야 되겠지?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자, 그럼 애는 누굴 괴롭혀요? 고양이 괴롭히러 가잖아요. 저 외국 화가가 그린 건데요. 저게 학대 도미노예요. 집단 간 경쟁 사회에서는 저런 게 나타나지 않아요. 왜냐? 위에서 찍고 누르면 팀이 있기 때문에, 공동체가 있기 때문에 위를 저항해요. 찍고 누르지 말라고 싸워요. 근데 개인 간 경쟁 체제가 되면 위에서 한 명을 조지면 그 사람은 바로 또 한 명을 조져요. 아래로. 자기가 조질 수 있는 사람을. 이렇게 되면서 온 사회에 사람들이 서로를 학대하는 만인에 의한 만인의 학대, 학대 도미노 이런 게 발생한 겁니다. 한국 사회가 아주 엉망진창이 되기 시작하죠. 게다가 조금 전에 보신 것 같은 가불병정질 같은 것만 있는 게 아니고요. 정신적인 학대, 은밀한 학대도 있지 않습니까?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게 비유, 이게 가정이에요. 진짜가 아니고. 제 친구가 오래간만에 만나자고 해서 갔는데 얘가 명품 시계를 산 거예요. 근데 한마디도 안 해요. 명품 시계 샀다는 얘기 자랑도 안 해요. 근데 얘가 분명히 오른손잡이인데 커피를 그날따라 왼손으로 자꾸 마셔. 시계 찬 손으로. 머리도 자꾸 이렇게 쓸어 올려. 왼손으로. 간혹 시계도 봐. 그러면 한마디 말도 안 했지만 과시행동을 한 거죠, 나한테. 근데 나는 거기서 언어적인 메시지를 받죠. 어떤 내용을 얘기한 거예요, 나한테? 나 이렇게 명품 시계까지 살 정도로 잘 나가. 일단 자기 자랑한 거예요. 근데 그걸 뒤집어서 얘기하면 뭐예요? 그렇지. 넌 이거 못 사지? 라는 얘기가 들어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 명품 시계에 있는 제 친구가 이재용한테 가서 그런 자랑할 것 같아요? 못하죠. 이재용한테 가서는. 나니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어떤 판단이 깔려있냐? 너는 이거 못 산다는 게 깔려있는 거예요. 넌 나보다 레벨이 낮아. 서열이 낮아. 이걸 깔고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린 느껴요, 못 느껴요? 느끼죠. 기분이 나빠요, 그래서. 그걸 당하면. 기분 나쁘죠. 더러워요. 이 새끼 나한테 명품 시계 자랑하라고 나왔네. 자, 근데 그럴 경우 한국 사람들은 대체로 어떻게 해요? 딱 그 자리에서 너 지금 명품 시계를 나한테 자랑하고 있는 거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기 좀 애매한 상황이죠? 왜냐? 그렇게 얘기하면 단박에 그럴 거예요. 야, 너 되게 예민하네. 난 그런 의도가 전혀 없었는데. 너 열등감 있니? 이러면은 나만 등신대요. 그래서 애매한 상황이기 때문에 말하기 어려운 장면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이걸 처음 알아 막 이러면서 막 넘어가는 게 많아요. 하지만 속상하죠. 기분 나빠요. 그럼 어떻게 풀어야 돼요? 마침 나는 중형차를 타고 있는데 경차 타는 친구가 떠올랐네. 걔를 이제 찾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뭐 해야죠, 나도. 그러니까 한국인들은 뭐 갑질을 당하든 저런 짓을 당하든 무시를 당하잖아요. 무시 안 당할 수가 없거든요. 무시를 당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자기보다 좀 못한 사람 갖다가 놓고 그거 하려고 그래요. 내가 더 잘 나가. 내가 더 잘났어. 이걸 하려고 그래요. 만회를 하고 싶은 거예요. 보상받고 싶고. 이런 짓거리들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오늘날의 한국 사회다. 좀 심각하지 않습니까? 이 정도면 사회가. 근데 이 존중 불안이 왜 문제가 되느냐 오늘날에. 과거의 존중 불안은 주로 계급 간 불평등에서 왔지 않습니까? 이 계급 간 불평등의 문제는 어디에서 터져 나오냐, 이 문제가 표출되냐? 공적인 영역에서 표출돼요. 당연히.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어요? 공적인 투쟁으로 해결하면 됩니다. 80년대는 주로 그 계급 간 불평등이잖아요. 그러니까 노동자와 자본가 간의 모순이나 또 뭐 이런 식으로 터져 나오니까 노동운동 하면 돼요. 한마디로.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이 계급
간 불평등은 사회적으로 오히려 순기능을 한 측면이 있어요. 우리가 잘 싸울 경우. 그렇죠? 네, 그래서 80년대에는 노동운동, 농민운동, 학생운동 막 폭발하잖아요. 막 폭발했잖아요. 그런데 90년대 들어서면 계급 간 불평등도 있지만 더 심각한 문제는 뭐냐? 개인 간 불평등입니다. 개인 간 불평등. 그러니까 내 친구가 문제인 거예요. 나보다 더 잘 나가는. 자본가가 아니라. 자, 이 개인 간 불평등의 문제는 어디서 터져 나와요? 그렇죠. 공적 영역에서 나올 수가 없어요. 이건 사적 영역에서 나와요. 즉 직장 상사와 직장인 간의 관계, 직장 동료 사이의 관계, 부부 관계, 부모 자식 관계 이런 데서 나와요. 개인 간 갈등으로 표출됩니다. 대결로. 자, 그러면 공적인 영역에서 터져 나오는 이 문제는 공적 투쟁 하면 해결되지 않습니까? 개인 간 사적인 영역에서 터져 나오는 이 갈등과 다툼은 열심히 싸우면 해결돼요? 악화돼요. 그죠? 이혼장에 도장 찍는 것밖에 안 돼요. 그렇잖아요. 사적인 영역에서 터져 나오는 이 갈등은 아무리 싸워도 해결이 안 돼요. 왜냐? 이 원천은 개인 간 문제에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이거는 근본적으로 사회에 있기 때문에 해결이 안 돼요. 오히려 인간관계만 나빠집니다. 오징어 게임 드라마에 보면 그 오징어 게임을 시킨 놈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걸 구경하는 놈들이 있습니다. 위에서. 딱 밑에 시합을 시켜놓고 지들 앉아가지고 맛있는 거 처먹으면서 이렇게 구경하는 놈들 있죠? 걔들이 나쁜 놈들이에요. 그 게임을 지금 시켰기 때문에. 그러면 오징어 게임 참가자들은 고통스러운 그 게임을 하면서 뭐 죽임을 당하고 막 고통을 겪고 그러는데 그때 누구를 미워해요? 그 위에서 자기를 내려다보다 보는 게임을 시킨 자들을 미워하나요? 자기 앞에 있는 사람을 싫어해요. 자기 앞에서 자기 죽이려고 드는 사람, 경쟁하는 사람을 미워합니다. 우리 한국인들도 그렇죠? 한국의 기득권층, 지배층을 싫어합니까? 아니면 이웃집 아저씨를 더 싫어합니까? 이웃집 아저씨가 더 싫은 거야. 이 새끼 쓰레기집 우리 앞에다 버리고 왔어. 윗집 사람 오늘 뛰지 말라는데 또 뛰네. 죽여버릴 거야. 이게 순수한 개인 갈등이라고 보세요? 아니에요. 오징어 게임을 시켰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에요. 그러면 이거를 해결을 해야 되는데 안 보여요. 그 사람들은 그냥 여기만 보여요. 위에서 뛰는 놈, 우리 이웃집 사람, 차에 기스내고 도망간 놈. 자, 개인 간 갈등은 격화되면 격화될수록 해결은커녕 인간관계만 더 악화되죠. 그러면 이런 사회는 어떻게 될까요? 서로를 괴롭히고 상처 주는 과정이 끊임없이 벌어지는 사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서열 경쟁 과정에서. 한국인들은 만나면 서로 상처 주기 일쑤인데요. 왜? 개인 간 서열 경쟁을 해요. 자, 암묵적으로. 저는 부부간에도 한다고 생각합니다. 부부간에도 서열 경쟁을. 자, 이렇게 해서 이 과정에서 서로 상처 주고 괴롭힘을 주고 그러면 인간 혐오, 인간 증오 심리가 점점 심해지지 않겠습니까? 이 과정에서. 어려서부터 끊임없이 이걸 겪은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총기 난사범 같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총기 난사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 총기 사건이 워낙 심각해서요. 하루에 120에서 130명이 총기를 죽습니다. 오늘도 하루가 지났으니까 오늘 또 120에서 130명이 죽었을 겁니다. 통계상. 1년이면 몇 명이 죽느냐? 거의 2020년의 경우 4만 4천여 명. 근데 올해는 그 기록을 깰 것 같이 최대 기록을 깰 거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매해 4만 4천 정도씩 죽는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저 숫자가 얼마나 많은 숫자냐면요. 미국이 예전에 베트남 전쟁 한 10년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죽은 미군 숫자가 5만 6천인가 그래요. 그러면 1년간 거의 베트남 전쟁 같은 걸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만큼의 숫자가 죽는 거잖아요. 뭐 자살자 포함 숫자이지만 빼더라도 2만이에요. 매해. 이거 전쟁 아닙니까? 그래서 미국에 있는 학자들이나 서구의 학자들 중에 상당수는 개인간 내전이라고 부릅니다. 저걸. 저 개인간 내전이다. 개인들끼리 이제 서로 죽이기를 하는 건데 어느 정도로 죽이고 싶냐? 아무나 죽이고 싶을 정도예요. 인간이 미워서. 근데 제가 사실 청년들 만나보면 저런 얘기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인간이 너무 싫다고 다 죽여버리고 싶다고 얘기하는 청년들이 있어요. 근데 이 미국 사회, 끔찍한 이 미국 사회, 이게 꼭 남의 나라 일일까 싶어요. 저는. 우리나라도 비슷하지 않냐 지금 현재 상황은. 그런 생각까지 듭니다. 무슨 얘기냐.
작년인가요? 그 신림동에서 서울 신림동에서 한 청년이 칼을 들고 나와서 무차별적으로 행인들을 찔러 죽이는 사건이 있었죠. 자, 그 사건이 있고 나서 동조 모방 사건들, 모방 범죄들이 벌어지려고 그랬었고, 또 인터넷에는 그걸 뭐 따라하려는 또 칭찬하는 그런 글들이 올라왔습니다. 근데 다행히 확산은 안 됐어요. 왜 안 됐을 것 같아요? 총이 없어서 그래요. 제가 볼 때. 그러니까 한국 청년들이 미국 청년들보다 특별히 상태가 더 좋은 것 아니라고 봅니다. 비슷하다고 봅니다. 근데 미국은 20세 미만 사망원인 1위가 총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미국에서 태어나서 20세까지 무사히 살아남으려면 뭘 이렇게 제일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총이죠, 총.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실제로 걸어가다가 큰 소리가 나면 총소리인 줄 안다고 합니다. 깜짝 놀라죠. 또 누가 이렇게 가슴에 손을 넣으면 뭘 꺼내는 줄 알아요? 총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그 두려움 속에 떨며 살아가고 있는데, 뭐 심지어 대선 후보가 그런 얘기 했잖아. 해리스가 아이들이 학교에 가면서 무사히 돌아오기를 기도하면서 보내는 이게 정상이냐라고. 그래놓고 그 해리스 그거는 지금 이스라엘 지원하고 있죠. 미쳤어요. 자, 근데 어쨌든 네. 미국은 그런 사회예요. 부모가 아이들 학교 보낼 때 오늘은 무사히 돌아와라 제발 총 맞지 말고, 이런 사회예요. 이게 너무 끔찍한 사회 아닙니까? 근데 한국도 전 비슷하다는 거예요. 한국은 다행히 20세 미만 사망원인 1위가 총기는 아니지만 뭘까요? 자살이에요, 자살. 이건 또 충격적이지 않나요? 한국의 청년들은 왜 총기가 아니라 자살일까요? 사망원인이. 남을 죽이지 못하니까 예. 살인 충동이 안으로 들어. 그렇죠. 맞습니다. 예. 총이 있었으면 죽이고 죽였겠죠, 자기도. 근데 총이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자살하는 거예요. 또 하나, 미국 애들보다는 좀 착한 건 맞아요, 우리나라 애들이. 그나마. 근데 결정적인 건 총이 없어서예요. 저는 한국도 총을 구하기가 쉬운 나라면 총기 사건 남발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빈발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여기 나갈 때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드르륵 누가 긁을지 모르니까. 미국은 지금 그런 상황 아닙니까? 어디를 갈 때 그걸 걱정하잖아요, 다들. 누가 와서 또 긁을지 모른다. 자, 이런 사회가 된다라는 겁니다. 이런 사회. 만인에 의한 만인의 투쟁이 벌어지는 사회. 즉 다시 말하면 인간 증오 심리가 넘실넘실거리는 정말로 살아가기 힘든 사회가 된다라는 겁니다. 이 개인 간 경쟁의 결과는 이거밖에 없어요. 해결이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악화되는 겁니다. 끝까지. 그래서 개인 간 내전이 벌어지는 사회가 되는 겁니다. 자, 이 개인 간 내전 사회에서 살아남으려면 결국 이제 뭐 사람들은 돈을 벌면 살아남을 수 있다고 믿지만, 돈을 번다 해도 많이 벌면 생존 불안은 조금 완화되는 건 있을 수 있다고 봐요. 그러나 존중 불안은 어떨 것 같습니까? 돈 많이 벌면 좀 완화가 될까요? 안 된다는 거는 이 그림만 봐도 알 수 있어요. 엄청 앞이네. 이 그림. 자, 여기서 내가 50층에 살고 있는데 돈 열심히 벌어서 70층 올라갔어요. 그러면 이제 존중 불안 사라집니까? 안 되죠. 왜냐하면 내 위에 층이 또 있으니까. 게다가 층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서열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학대도 심하고 차별도 심하고 질투, 경쟁 이런 게 더 심하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어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뭐 예를 들면 그 스카이캐슬이라는 드라마 있었습니다. 그거 보면은 잘 나가는 집안들, 부유층 집안이 나오죠. 그 사람들 화목하게 살던가요? 사이 엄청 안 좋잖아요. 놀라울 정도로. 또 더 글로리라는 드라마가 있는데요. 거기 일진들이 보면 다 부잣집 애들이거든요. 걔네들 어때요? 사이 좋아요? 서로? 지네들 내부에서도 진짜 못되게 굴잖아요, 서로 간에. 그 안에 서열이 있어요, 걔네들끼리. 그러니까 부자로 올라간다 그래서 약해지지 않아요. 더 강해져요. 훨씬 심해져요. 예를 들면 그런 거죠. 더 베테랑이라는 영화에 보면은 그 이사가 CEO한테 엎드려 뻗쳐 해가지고 골프채를 맞는 장면이 나오죠. 하여튼 구타당한 장면 나올 겁니다. 그 때리면 맞아야지 어떡합니까? 맞는데 여러분들이 혹시 그 편의점에서 알바하고 있는데 편의점 사장이 일 잘 못한다고 엎드려 뻗쳐 하면 하실 거예요? 그죠. 미친 새끼 그러죠. 이 새끼 미쳤나 이게. 뭔 개소리요? 그만두죠. 왜 그만둘 수 있을까요? 편의점에선. 어차피 알바니까.
그렇지. 부담 없죠. 어차피 뭐 알바 또 모으면 되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투자를 별로 안 했어요. 많이 안 올라가 있는 상태에 미치니까. 그러니까 떨어져도 뭐 얼마나 충격도 안 커. 근데 CEO, 밑에서 일하는 대기업 이사, 투자 많이 했죠, 인생을. 거기까지 올라가려고.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그 충격이 어마어마하죠. 따라서 어떻게 해야 돼요? 엎드려 뻗쳐야 되는 거예요. 골프채를 때리면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장검사가 학대해서 죽은 남부지검 검사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은 우리 생각이면 검사를 그만두지. 그만둘 수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은. 너무너무 괴로운 거죠. 자기가 자기 전 인생을 걸어서 거기까지 올라갔는데 그걸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이용해서 이 새끼들은 학대를 해요. 그러니까 윤석열이가 밑에 있는 애들 신발에 술 따라서 먹이고 그러는 거예요. 예, 그 먹어요, 걔들. 거기서 떨어질 수는 없거든. 예, 우리는 안 마시죠, 그런 거 주면. 쌍놈 새끼면 때리죠. 자, 이게 바로 존중불안은 해결될 수 없다는 증거고, 아무리 올라가도 안 돼요. 대통령 되면 됩니까? 김건희한테 무시당하잖아요. 네, 올라가면 뭐합니까? 대통령 하면. 그럼 김건희가 되면 됩니까? 김건희는 또 뭐 이 명태균한테 무시당하대. 안 돼요. 이 사회 시스템에선 어떤 위치에 가도 날 무시하는 사람이 있어요. 네, 명태균이 저한테 무시당합니다. 네, 있어요, 반드시. 그러니까 만인이 만인을 공격하고 학대하고 이런 사회에서는 누구나 나를 무시할 수 있는 거예요. 피할 수 없습니다. 이 존중불안은 절대로 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돈을 아무리 많이 벌어도 여기서 해방은 불가합니다. 그 결과 한국인들은 돈의 노예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죠. 죽을 때까지 돈의 노예로 살 겁니다, 아마. 이런 사회에서 그러니까 계속 유지된다면. 이런 사회는 불안이 너무너무 높은 사회고, 당연히 그 생존불안, 존중불안이 너무너무 높은 사회고, 인간들이 서로를 막 괴롭히는 사회 아니겠습니까? 이런 사회가 지속 가능할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속 가능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거기 오징어 게임에 그 노인 대사 잘 쳤는데 그 노인이 위에서 내려다면서 뭐라고 소리 질러요? 이러다가 다 죽어. 다 죽었어요. 그래서 원래 그 노인의 충고를 들었다면 오징어 게임을 그만두고 힘을 합쳐서 위에 있는 놈들을 쳤어야 돼. 근데 그 말을 안 듣고 서로 하다 다 죽었어요. 진짜로. 그 상황이에요. 지속 불가능합니다. 만약에 이 게임을 지속하면 우린 다 죽습니다. 정신적으로 무너져서라도 다 죽게 돼요. 뭐 몸은 어떨지 몰라도 정신의 파괴는 막을 수 없을 겁니다. 자, 돈 벌어서 될 문제가 아니라는 거고요. 이 오징어 게임 사회, 전 풍요불화 사회라고도 부르는데 개인이기주의 사회고 불신 사회고 분열 사회고 분노하는 사회고 역량박탈 사회고 활력상실 사회고 무정 사회고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이 사회 지속 가능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회는. 자, 뭐 이런 것들 중에서 제가 딴 거 요거 하나만 얘기해 보겠습니다. 이거 역량박탈 사회에 대해서 이 얘기를 왜 하냐면요. 그 지금 미국이 군사 패권이 추락했다는 얘기를 많이 하죠. 많이 들어보셨죠? 예를 들면 미국이 가지고 있는 그 핵무기 ICBM 미니트맨 3죠. 그거 언제 만든 겁니까? 맞습니다. 60년대 만든 겁니다. 그리고 개량해서 70년대, 그러니까 70년대로 쳐줘요. 10년도 써줘요. 자, 70년대 무기예요. 1세대 ICBM이라고 볼 수 있어요. 1, 2세대. 그러면 북한이나 중국, 러시아 갖고 있는 ICBM은 언제 만든 겁니까? 21세기 들어서 만든 거예요. 5세대, 6세대. 그래서 미국이 핵무기 경쟁에서 4, 5세대가 뒤쳐졌다는 얘기가 나오죠.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 주기적으로 미니트맨을 쏘는 이유는 날아가는지 보려고 쏘는 거예요. 예. 트라이던트는 언제 만들었어요? 잠수함 발사 미사일. 80년대. 예, 80년대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군수 경쟁에서 지금 밀려버렸어요. 전체에서 이길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지금 홍해에서 예멘 후티 반군한테 미사일 맞고 도망치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이 군사 패권이 추락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군수에 필요한 기초과학 분야에 젊은이들이 가지 않습니다. 미국의 70년대까지는 그래도 그 젊은이들이 난다긴다는 천재들이 그런 데 갔어요. 과학기술 이런 쪽에. 근데 80년대부터는 다 어디로 가나요? 네, 월스트리트로 싹 갑니다. 월스트리트로. 스티글리츠 여기 나오네요. 스티글리츠 경제학 노벨 경제학상 받은 분이죠. 스티글리츠가 뭐라 그랬냐면
우리는 가장 뛰어난 젊은 인재들을 사업체 창업과 기술 발전이 아니라 금융계 사기행위로 유인해왔다.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 신자유주의 체제가 되면서 이 젊은이들은 다 이기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나라와 민족, 뭐 국가 이런 건 전혀 관심 없어요. 자기 돈만 잘 벌면 되는 거예요. 돈 제일 잘 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월가 가야 되는 겁니다. 월가. 그래서 미국에 날다긴다는 청년들이 다 월가로 갑니다. 그때부터는. 그러면 과학기술정 어떻게 돼요? 후퇴하죠. 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IT 쪽 몇 개 미국이 1등을 잡고 있긴 하지만 나머지는 지금 중국한테 거의 다 추월당했어요. 20개 첨단 분야에서 14개인가 16개 분야를 중국이 1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군사 분야에서는 완전 뒤로 밀렸어요. 군사 쪽엔 거의. 그래서 미국은 첨단 분야 이런데 외국 인력 없으면 돌아가질 않아요. 스티글리츠가 미국이 앞으로 미래를 좌우할 수 있는 강대국으로 남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그럼? 어림도 없다고 얘기했죠. 일단 미국은 여기서 밀려가지고 미래를 기약할 수 없다. 이제 끝났다. 거의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한국은 어때요? 난다긴다 하는 천재들 다 어디로 가요? 의대로 갑니다. 그것도 의대 중에 일부만 가요. 다 가는 게 아니고 어느 분야를 제일 좋아합니까? 피부과하고 성형외과만 가요. 외과에는 지원을 안 해요. 그래서 외과 의사 지금 계속 부족이에요. 계속 부족입니다. 앞으로 여러분들 사고 나면 수술 못 받습니다. 심각해요. 우리나라의 천재들 다 의대 가요. 돈 때문에. 미국 애들은 다 월가 가고. 경쟁력이 있을 것 같습니까? 뭐 한국이 북한을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이런 식으로 가면? 못 이겨요. 다 의사 되는 세상인데 똑똑한 애들이. 사회가 개인 이기주의에서 벗어나서 공동체성을 회복하지 않으면 국가의 역량을 효과적으로 개발하고 쓸 수 없어요. 다 돈 되는 일만 하니까. 과거에는 우리나라 기업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새로운 기술 만들고 뭐 이래서 나라에 애국하고 우리 기업에 기여하겠다 이런 사람이 있었거든요. 지금은 조금만 그런 기술이 나와서 중국에서 돈 준다면 어떻게 해요? 중국으로 가요. 심지어 우리 기술 빼서 팔아먹어요. 왜? 개인이 제일 중요한 사회니까. 이런 사회가 지속 가능하겠냐 이거예요.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불가능하다. 자, 그래서 인적 자본을 심각할 정도로 파괴하는 사회다. 이게 한국이나 미국이나 지금 다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결론으로 이 사회를 좀 벗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날의 한국 사회를 심리학적으로 저는 풍요 불화 사회라고 부르는데요. 풍요롭지만 인간관계가 너무 악화되어 있는 사회다 이거죠. 그 풍요도 모두의 풍요는 아닙니다. 일부의 풍요죠. 근데 이상사회로 넘어가야 되는 전 중대한 시기에 와 있다라고 보는데요. 이상사회를 어떤 사회라고 할 수 있느냐? 어떤 사람들은 야 갑자기 뜬금없이 심각한 얘기하다 무슨 이상사회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이상사회가 그렇게 어려운 얘기가 아닙니다. 사실은 도달하기 이렇게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 왜? 두 가지 조건만 충족되면 되니까. 그래서 그 두 가지 조건이 뭐냐면 하나는 풍요고 하나는 화목입니다. 이 두 가지가 충족된 사회가 이상사회입니다. 자, 예를 들면 서구 사회에서 서구인들은 과거부터 그 이상사회를 여기는 기독교 문화권이니까 천국을 통해서 이상사회의 상을 그려왔지 않습니까? 그럼 성경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천국을 어떻게 묘사했는지. 하나는 풍요, 젖과 꿀이 흐르는 세상으로 얘기하죠. 사실 한국도 젖과 꿀은 많아요. 흐르지 않아서 그렇지. 네. 한국은 젖과 꿀이 고여있는 세상이에요. 고여있는 세상이 아니라 흐르는 세상입니다. 흘러서 아무나 다 먹을 수 있어야 됩니다. 네, 두 번째는 사자와 어린 양이 사이좋게 뛰노는 세상이라고 했어요. 기독교에서. 그러니까 저건 뭐예요? 인간관계가 화목하다는 뜻이죠. 자, 그러니까 서구 사람들도 천국을 통해서 이상사회를 표현했는데 뭐라고 묘사했을까요? 풍요롭고 화목한 사회라고 했어요. 둘 중에 하나만 있어서 이상사회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마르크스는 이상사회를 어떻게 얘기했을까요? 다들 아실 겁니다. 공산주의라고 했습니다. 자, 근데 마르크스의 공산주의 이론도요. 잘 생각해 보시면 마르크스는 공산주의를 고도로 생산력이 발전된 사회라고 얘기했습니다. 일하고 싶은 만큼 일하고 필요한 만큼 가져갈 정도로 생산력이 고도로 발전한 사회, 풍요로운 사회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마르크스도 이상사회 기준으로 하나 제시한 게 풍요예요, 풍요. 자, 근데 그것만 이상사회 기준으로 얘기했느냐? 마르크스는 무계급 사회를 얘기합니다.
계급이 없는 사회. 왜냐하면 마르크스는 계급이야말로 지배와 착취의 기본 원인이라고 봤기 때문에 계급을 없애야 된다고 본 거죠. 그럼 결국 마르크스가 원했던 건 뭘까요? 화목이에요. 계급이 화목을 파괴한다고 본 거예요. 그러니까 마르크스가 얘기했던 공산주의 사회는 사실 화목한 사회를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마르크스는 그게 무계급 사회이라고 생각했을 뿐이죠. 그러니까 막스주의에서 얘기하는 이상사회도 결국 풍요화목 사회입니다. 기독교랑 똑같아요. 그럼 동양권은 어떨까요? 우리 동양 사람들도 옛날부터 이상사회를 꿈꿔왔는데요. 그 성리학이 들어오고 이러면서부터 그걸 뭐라고 부르기 시작했느냐? 그 이상사회를 대동세상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도 한 번씩 흥분하면 이거 부르죠. 막 외치죠. 대동세상 뭐 어쩌죠. 이게 이제 우리 동양인에게 이상사회예요. 자, 대동세상에서 대동은 크게 하나가 되는 겁니다. 크게 하나가 되는 거. 크게 하나가 되려면 평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일단. 그쵸.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나가 돼요? 그리고 화목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화목을 얘기하는 겁니다. 결국 화목. 근데 우리 조상님들이 찢어지게 가난하면서 화목하기를 바랬을 리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이것도 풍요롭고 화목한 사회를 얘기해요. 그래서 대동을 옛날 문헌들에서 찾아보면 그런 얘기들이 계속 나와요. 풍요, 화목. 자, 이 얘기를 제가 왜 하냐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우리 인류가 먼 옛날부터 이상사회에 대해서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사회일지. 그러니까 화목하고 풍요로운 사회라는 걸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노무현 전 대통령도 국회에서 당신이 생각하는 이상사회는 어떤 것이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노 전 대통령의 특유의 통속적인 표현이 있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두가 먹는 것, 입는 것 이런 걱정 안 하고. 자, 무슨 불안이 없는 사회일까요? 제가 얘기한 기준에요. 생존 불안 없는 사회죠. 그죠? 그 다음에 더럽고 안 입고 온 꼬락선이 좀 안 보는 사회는 어떤 불안이 없는 사회? 존중 불안이 없는 사회. 다 저건 인간관계에서 오는 거니까. 노 전 대통령도 아주 소박한 언어로 표현하셨지만 이상사회를 저렇게 본 거예요. 풍요, 화목사회를 본 겁니다. 자, 옛날 사람이든 오늘날의 사람이든 동양인이든 서양인이든 이상사회가 풍요, 화목사회라는 건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아마 직관적으로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 인류가 먼 옛날에 이상사회 얘기가 나오면 아유 무슨 꿈 같은 소리야 이런 얘기를 했던 이유는 뭘까요? 뭐가 도달하기 어렵다고 봐서일까요? 풍요일까요? 화목일까요? 과거엔 풍요였어요. 풍요. 과거에는 사람들이 그 사회를 아유 저거는 환상이지 어떻게 그런 세상이 있을 수 있어 했을 때 그렇게 얘기했던 가장 큰 이유는 생산력 발전 수준이 너무 낮아서는 것이 제일 큽니다. 아니 당장 먹을 거리가 없어가지고 사람이 굶어 죽고 있는데 의식주 문제 해결이 안 되는데 무슨 이상사회야. 이게 옛날의 정서였다는 거죠. 화목 문제는 오히려 지금보다 나았으니까 될 거라고 생각했었어요. 왕조나 뒤집어 엎으면 되니까. 자, 그래서 오히려 옛날에는 안 된다고 자꾸 생각했던 것이 풍요 문제였습니다. 풍요 수준을 아직 멀었다. 이상사회에 도달하기에는. 자, 그런데 오늘날 21세기예요. 지금 어때요? 도달한 것 같습니까? 도달 못한 것 같습니까? 아직도 우리 인류가. 저는 초과했다고 봐요. 초과했다고 봅니다. 스티글리츠라는 경제학자가 얘기했던 그 사람이 한 얘기인데 처음에 미국이 건국됐을 때 전체 노동 가능 인구 중에 70%가 농사를 지어야만 미국인들이 먹고 살 수가 있었습니다. 식량 문제가 해결됐어요. 지금은 노동 가능 인구 중에 200년 지난 지금은 몇 퍼센트? 3%예요. 그러니까 미국 지금 농산물이 남아요? 아니 모자라요? 항상 남아요. 항상 남아요. 과잉 생산이에요. 그럼 미국이 그 남는 식량을 식량 부족 국가에 나눠주나요? 갖다 버려야 바다에다. 곡물 가격 유지하려고. 아니면 갈아서 연료 만들고. 자, 이게 문제입니다. 사실 지금 전쟁 중이라서 그렇지 우크라이나 곡창지대입니다. 우크라이나에서 난 농산물만으로 동유럽이 다 먹고 살 수 있어요. 프랑스에서 나오는 농산물만으로 서유럽이 다 먹고 삽니다. 그러니까 생산력이 지금 부족한 시대가 아니에요. 과학기술, 생산력은 충분히 발전했습니다. 우리 인류가 의식주를 영위할 정도로. 게다가 지금은 AI 혁명까지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생산력 발전 속도, 과학기술 발전 속도는 정말 무서운 속도로 발전하고 있어요. 자, 이 정도면 이제 의식주 문제는 해결 가능한 거 아니에요? 의식주가 없어서 막 빌빌거리고 뭐 너무 괴로워하는 시절은 끝난 거 아니에요?
이걸 잘 나눴으면. 그래서 사실 많은 사람들이 풍요의 문제는 이미 끝났다, 도달했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동의합니다. 우리 한국도 지혜만 합치면 지금의 생산력, 과학기술 수준이면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힘들어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자, 근데 왜 우리 지금 이렇게 살고 있어요? 1대 99의 사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1대 99의 사회가 어느 정도냐? 지구촌을 기준으로 봤을 때 상위 1% 가진 재산이 하위 99% 가진 재산 다 합친 거 2배 이상이 됩니다. 어마어마한 격차죠. 미국의 슈퍼리치들이 20명이 가진 부를 한번 보세요.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나 애들이. 하위 50% 가진 그 재산은, 미국에서 자산은 제가 알기로는 0.3인가 그래요. 3인가 0.3인가 0.3 맞는 것 같은데 하여튼 엄청난 부의 독점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어요. 오늘날의 불평등은요, 인류 역사상 최악입니다. 피케티가 얘기했듯이 한국의 불평등도 프랑스 대혁명 시기보다 더 심해요. 직전 시기보다 불평등이. 근데 왜 혁명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99가 분열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 같으면 혁명 10번도 더 일어났어요. 이 정도의 불평등이면. 근데 과거에는 99가 분열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집단 간 경쟁을 했기 때문에 뭉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 정도면 벌써 혁명이 여러 차례 일어났던 거죠. 그러나 오늘날에는 이 99가 개인 간 경쟁 과정에서 다 찢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99가 서로를 죽이고 있어요. 1%와 싸우는 게 아니라 99%끼리 서로 싸우고 있어요. 이래서 세상이 바뀌지 않는 겁니다, 지금. 요거를 바꾸면 화목사회는 당연히 금방 만들 수 있어요. 자, 근데 뭐 시간이 없으니까 이런 건 빼고요. 이것도 빼고, 요거. 요거. 한국 사회를 바꾸는 문제에 대해서만 간단히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그 개혁을 할 때 그러면 어떤 개혁을 해야 될까? 여러분들 제 강의를 들으시면서 고립적 생존 불안과 존중 불안 중에서 뭐부터 먼저 해결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우리가 좀 정신적으로 건강해지고 행복하게 살려면 뭐부터 해결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생존 불안입니다. 생존 불안. 예, 일단 생존 불안이 너무 강력해요. 그 파괴력이. 그러니까 존중 불안은요, 조금 무시당하더라도 먹고 사는 거는 감당이 된다면 감내할 의향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생존 불안은 감내할 수가 없잖아요. 요거는. 왜냐하면 그거를 갖다가 내가 거부하면 죽는데요. 그래서 고립적 생존 불안을 해결하는 게 지금 시급합니다. 급선무예요. 자, 고립적 생존 불안을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국가가 개인의 생존을 책임지는 제도로 바꿔야 됩니다. 지금의 시스템은 개인의 생존을 개인이 책임지잖아요. 게다가 그 생존을 책임지기 위해서 남들과 어떻게 해야 돼요? 싸워야죠. 근데 국가가 개인의 생존을 책임지면 어떤 결과가 오느냐? 뭐 일단 내가 책임지지 않아도 되니까 안심이 되고, 또 이웃과 싸울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생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싸울 필요 없어지죠. 그 고립적 생존 불안을 해결하게 되면 만약에 국가가 뭐 기본소득이니 뭐 이런 걸 통해서 개인의 생존을 보장해 준다. 그럼 개인 간 관계가 좋아지겠습니까? 나빠지겠습니까? 좋아집니다. 단박에 좋아진다고 봅니다, 저는. 한국인들 중에 상당수는요, 고립적 생존 불안에서만 해방이 돼도 삶의 철학을 바꿀 사람들 많이 있다고 생각해요. 꽤 많이 있다고 생각해요. 뭐 예를 들면 여기 계신 분들은 돈을 많이 벌어서 기어이 집에 수영장을 놔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있어요? 없으시죠? 그럼 뭐 돈 많이 벌어서 난 페라리를 꼭 2대 사야 돼 이러고 있어요? 그런 사람 많지 않아요, 한국 사람들 중에. 의외로 뭐 그런 사람도 있겠죠. 있지만 보통 사람들, 대부분의 보통 사람들은 어느 정도의 돈을 원하는 것 같습니까? 먹고 사는데 지장 없고. 그렇습니다. 그거예요. 보통 한국 사람들의 정서가 저 정도예요. 먹고 사는데 지장 좀 없었으면 좋겠다. 돈 걱정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저거예요. 그게 해결된다라고 하면 한국인들은 어떻게 될까요?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방식을 계속 고수하려고 하겠습니까? 아니면 이웃들과 이제는 좀 사이좋게 지내고 조금 더 여유 있는 삶을 찾으려고 할까요? 저는 후자라고 봅니다. 그리고
돈에 대한 욕망을 떠받치고 있는 건 두 가지의 불안이거든요. 고립적 생존 불안과 존중 불안. 그 중에서 고립적 생존 불안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면 돈에 대한 욕망은 50%가 줄어들까요? 아니면 더 많이 줄어들까요? 더 많이 줄어들어요. 두 개의 기둥 중에 하나가 무너지면 건물이 붕괴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돈에 대한 욕망이 엄청나게 줄어들게 돼 있습니다. 고립적 생존 불안만 해결해줘도. 그렇게 되면 세계를 보는 시각이 달라져요. 사람을 돈으로 평가하는 것도 거의 사라질 거예요. 제가 볼 때 상당 정도. 그러면 인간을 인간으로 대하기 시작하고 이웃을 이웃으로 대하기 시작하고 인생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기 시작할 겁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한국 사람들의 의식에서 혁명적 변화를 초래할 수 있다. 고립적 생존 불안만 해결이 돼도. 그래서 저는 일단 기본소득을 시작해야 된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공동체로 다시 뭉치기 시작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 정도 되면 해결해야 될 게 바로 개인 간 경쟁 문제예요. 즉 개인 간 불평등과 격차를 줄이는 문제를 시작해야 돼요. 근데 이때만 해도 이게 먹힐까요? 안 먹힐까요? 하자 그러면. 먹혀요. 네. 지금은 안 먹히거든요. 그 인국공 사태에서 보셨지만 지금은 안 먹힙니다. 인국공에서 그 인천국제공항에서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시킨다 그럴 때 누가 반대했습니까? 정규직들이 반대했잖아요. 안 된다고. 그건 왜 그러냐 하면 아주 단순하게 얘기해 볼게요. 제가 고등학교 한 반에서 우리 반에서 제일 못생겼거든요. 그래서 아니 가정이죠. 선생님이 어이 못나니 그러면 다 절 쳐다봐요. 매우 곤혹스러운 상황 아닙니까? 근데 한 명이 전학을 왔어요. 나보다 못생긴 애가. 그러면 어이 못나니 하면 걔만 볼 거 아니에요. 난 굉장히 미안이 되고 기분 좋죠. 근데 걔가 전학 간다 그래요. 제 기분이 어떨 것 같습니까? 있을 수 없는 거잖아요. 전학 절대 반대 안 해요? 인국공 사태의 본질은 그거예요. 거기에 있는 정규직은 뭐 남들한테 무시 안 당하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다층적 위계 사회에서 걔네들도 사방팔방 그런 존중 불안을 느끼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누가 필요해요? 자기 밑에가 필요해요. 자기가 자신 잘난 척 할 수 있는 사람, 과시할 수 있는 대상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층적 위계 사회에서의 이 흐름도가 깨지지 않는 한 그 심리는 사라질 수 없습니다. 근데 지금 그걸 바꾸자 그러면 그 관성 때문에 거부하죠. 나보다 더 못생긴 애가 필요하니까. 그러나 고립적 생존 불안을 해결해 준다면 사람들이 삶의 철학이 바뀌기 시작하고 그러면 이제 이런 짓 좀 그만하자. 개인 간 서열 경쟁 같은 거 좀 그만하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늘어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하나의 결정적인 변화는 그런 사람들이 늘어나면요. 돈 자랑하기가 힘들어져요. 지금 예를 들어 우리 모임하는데 명품백 들고 나왔어요. 디올백 어떤 사람이. 김모 씨가. 그러면 지금은 그걸 들고 나오면 자랑거리가 되는 이유가 뭐예요? 나머지 사람들이 그걸 부러워하기 때문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걸 아무도 부러워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가치가 없어져요. 돈 자랑을 못 하잖아요. 덴마크가 지금 명품 시장이었거든요. 왜 없냐 하면 거기는 명품 같은 것이 계층의 척도나 서열의 척도가 되지 못해요. 그런 거에 사람들이 큰 관심이 없어요. 상대적으로 평등한 사회니까 우리보다는. 그러니까 명품이 그런 척도가 안 되니까 살 이유가 없는 거예요. 물론 명품을 튼튼해서 사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죠. 정말 개인적 취향 때문에. 소수인 거죠. 그러니까 명품 시장이라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명품백 들고 나와도 관심이 없더라. 이런 글을 제가 많이 봤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에 살다가 여성인데 자기가 이제 돈 좀 벌고 출세했으니까 덴마크에서 조금 이제 상류층 올라가서 모임 나갈 때 그런 걸 갖고 나갔나 봐요. 근데 아무도 안 보더래요. 완전 무관심. 그래가지고 이 나라에서는 이런 게 필요가 없구나라는 걸 느꼈다는 건데 한국도 비슷해요. 명품백을 들고 나왔는데 아무도 관심이 없으면 돈 자랑할 수 있어요? 못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돈에 대한 욕망이 약화되고 삶의 철학이 바뀌고 이러면 그런 짓을 하는 사람들이 어때요? 이제는 힘을 못 써요. 사람들이 오히려 쟤 재수없다. 앞으로 모임에 못 나오게 이럴 수 있으니까. 그럼 그 사람들은 앞으로 나 잘났어를 뭘로 표현해야 돼요? 친구들한테 커피 한 잔 더 산다든가 굳은 일 더 한다든가 뭔가 다른 방식으로 사랑을 받으려고 하겠죠? 사랑과 인정을 받고자 하는 욕망이 병적으로 표현되는 것이 차단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돈 많은 사람들도 돈으로 할 수 있는 게 없어진다면 불평등 해소에 찬성할 가능성이 높아지죠. 그러니까 사회의 전반적인 변화를 끌어내는 데서 고립적 생존 불안의 해결, 기본소득 같은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의가 있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그거 하고 나서 차근차근 하나씩 해나가면 됩니다. 이제 돌파구 마련하고 나서.
저는 윤석열이 이제 거의 끝물 아닙니까? 좀 있으면 어떻게 미사일 맞아 되지든 아니면 탄핵당해서 어떻게 되든 될 것 같거든요. 이게 되고 나면은 근본적인 사회적 변화가 시작될 것 같습니다. 한국 사회가 지금 너무 많이 망가져가지고 적당히 고쳐서 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래서 근본적인 개혁과 변화를 요구해야 되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바로 저는 기본소득이라고 봅니다. 기본소득 요구해야 됩니다. 이재명이 대표가 자기가 당선되면 월 50 얘기했어요. 그거 안 돼요. 그거 갖고 200 받아야 돼, 200. 자, 이 두 당 200이면요. 살만해요. 예를 들면 결혼하면 얼마? 400이에요. 두 당이니까. 아이가 태어나면 600. 아, 적지 않죠? 이 정도는 버틸 수 있죠. 자, 기자가 윤석열 찬양하는 글 써 그러면 펜을 꺾고 회사를 그만둘 수 있나요? 기본소득이 있으면 그만둘 수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검찰도 정의의 검찰이 될 수 있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양심을 선택하고 정의를 선택할 수 있게 해주는 돈이에요. 이거는 사회가 근본적으로 바뀔 수 있어요. 내가 죽지 않는데 생활이 보장되어 있는데 못하러 그렇게 비굴하게 살고 못하러 악하게 살겠습니까? 인간이. 그래서 한국 사회가 근본적으로 바뀔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그래서 200씩 줘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기업주도 좋아요. 왜냐? 월급 적게 줘도 되거든요. 이거 국가가 월급 대신 주는 거랑 비슷해요. 회사를 차려놓고 월급 100만 원만 줘도 돼요. 다만 회사 내 분위기가 좋아야죠. 민주적이어야죠. 또 보람 있는 일을 할 수 있어야죠. 가치 있는. 그런 회사라면 100만 원 줘도 사람들이 가서 일할 겁니다. 자, 사회적으로도 얼마나 여러모로 이득이 됩니까? 앞으로 이제 이런 거에 대한 논의는 계속 해야 되겠지만 저는 그렇게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거니까 하자. 우리 인류가 글로 가지 않으면 이제는 망하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시간을 좀 초과한 것 같은데 1시간 반 예정인데 좀 초과했습니다. 자, 오늘 강의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이거는 선전입니다. 제가 진행하고 있는 유튜브 방송. 이것도 많이 보시면 좋겠습니다.